안녕하세요. 시와 인문학이 흐르는 시간, 테마 한시입니다. 이 채널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쉼표가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 작은 응원이 이 시의 숲을 계속 가꾸어 나가는 힘이 됩니다. 그동안 10번의 여정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행복과 이별, 고독과 기다림, 고난과 나이듦, 우정과 고요, 무상함과 그리움. 인생의 구비구비를 시 한 편씩 손에 쥐고 걸어왔습니다. 오늘은 그 10편의 이야기를 하나로 이어 처음부터 끝까지 한 호흡으로 다시 걸어보려 합니다. 첫 여정은 행복이었습니다. 두보의 시처럼 소리 없이 만물을 적시는 봄비 같은 것.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고 힘들 때 생각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위로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별이었습니다. 정지상은 눈물로 강물을 불렸고 김소월은 그 상처를 꽃잎으로 덮었습니다. 바이런은 침묵 속에 마음을 얼려 보관했습니다. 이별이라는 고통이 어떻게 예술이 되는지 세 시인이 각자의 방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고독이었습니다. 유종원의 강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영원의 자화상이었고 정호승 시인은 서남사 해우소의 목련꽃 그늘 아래서 속삭였습니다. 고독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고. 네 번째는 기다림이 낭비가 아니라 숙성임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소쩍새와 천둥이 울어야 국화 한 송이가 피어나듯. 기다리는 당신은 결코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고난 한가운데서 정신의 절정에 도달한 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46년의 낙방 끝에 봄바람을 탄 맹교. 병상에서도 영혼의 선장이 된 헨리. 칼날 위에서 강철 무지개를 본 이육사. 끝내 굴복하지 않는 인간 정신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나이듦이었습니다. 잃어버리는 과정이 아니라 본연의 나를 채우는 비움의 시간. 천상병은 고달픈 삶을 아름다운 수풍이라 불렀고 예이츠는 변해가는 얼굴의 슬픔조차 사랑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지음, 진정한 벗이었습니다. 나의 침묵마저 악보의 쉼표처럼 읽어주는 사람. 함석헌 선생은 물었습니다. 당신에게는 목숨을 맡길 단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덟 번째는 고요를 짓는 법이었습니다. 마음이 멀어지면 사는 곳도 저절로 외딴 곳이 된다는 도연명의 말처럼 고요는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아홉 번째는 무상함 앞에서 길을 잃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변하는 것들과 다투지 않고 산처럼 버틴 김시습. 모란이 지는 슬픔조차 찬란하게 껴안은 김영랑. 덧없음을 아름다움으로 바꾸는 연금술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사무치는 그리움이었습니다. 황진이의 절절함. 이백의 달빛 아래 침묵. 그리움은 잃어버림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잊지 않게 해주는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행복에서 그리움까지 인생의 사계절을 닮은 30편의 시. 기쁜 날엔 함께 빛나고 외로운 밤엔 나지막이 말을 건네는 오래된 친구처럼 이제 그 여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이자 또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치열하게 달리니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행복을 쫓으면 쫓을수록 더 불행해진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행복을 너무 거창한 성취나 대박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맞아요. 로또만 되면 승진만 하면 하고 행복을 자꾸 미래로 미루게 되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테마는 바로 이 행복으로 잡아봤습니다. 시인들은 과연 행복을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오늘은 동양과 서양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행복의 진짜 얼굴을 찾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시는 당나라의 시성 두보의 작품입니다. 두보라고 하면 보통 나라를 걱정하거나 전란의 슬픔을 노래한 시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두보도 행복을 노래했나요? 네, 두보의 삶이 참 고단했는데 그가 잠시 안정을 찾았을 때 쓴 아주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바로 추냐 희유, 즉 봄밤에 내리는 기쁜 비라는 시입니다. 두보가 49살 무렵 안녹산의 난을 피해 사천성 성도에 머물렀을 때 겨우내 가뭄이 들었는데 때마침 봄비가 내려 이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봄밤의 기쁜 비라 제목부터 설레네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시의 첫 구절이 아주 유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호우 지시절 당춘 내 발생 좋은 비는 시절을 알아. 봄이 되니 비로소 내리네. 좋은 비는 시절을 안다. 참 멋진 표현이네요. 우리가 보통 비가 오면 귀찮아하거나 우울해하기도 하는데 여기선 비를 반가운 손님처럼 맞이하네요. 맞습니다. 겨우내 가물었던 땅에 생명을 틔우기 위해 딱 맞춰 내리는 비니까요. 그런데 이 행복이 찾아오는 방식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시죠. 수풍 잠입야 윤물 새무성 바람 따라 몰래 밤에 들어와 소리 없이 만물을 적시네. 몰래 밤에 들어와 소리 없이 적신다. 행복이라는 게 요란하게 팡파르를 울리며 오는 게 아니라는 뜻 같네요. 정확합니다. 두번은 알았던 거죠. 진짜 기쁨은 벼락부자가 되거나 로또에 당첨되는 것처럼 시끄러운 게 아니라 봄비처럼 밤사이에 조용히 가늘게 소리 없이 스며든다는 것을요. 사실 이 새무성이란 표현이 정말 절묘합니다. 가늘어서 소리가 없다는 뜻인데요. 행복은 거대한 소음이 아니라 섬세한 침묵 속에 있다는 걸 세 글자로 압축한 겁니다. 우리는 너무 강렬한 자극만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두보의 시를 보니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이렇게 조용히 스며드는 빈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뒷부분도 참 아름답습니다. 야경 운구흑, 강선 화동명, 들길은 구름이 낮게 깔려 어둡고 강위에 뜬 배의 불빛만 홀로 밝네. 온 세상이 어둡지만 그 어둠 속에서 한 점의 불빛이 반짝이는 모습이네요. 마치 힘든 인생 속에서도 작은 희망은 있다는 뜻 같아요. 정말 좋은 해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구절이 압권입니다. 효간 홍습처 화중 금관성. 새벽녘 붉게 젖은 곳을 보니 금관성 성도의 꽃들이 활짝 피었으리라. 아직 새벽도 안 왔는데 벌써 내일 아침의 풍경을 상상하고 있네요. 바로 그겁니다. 두보는 어두운 밤에 홀로 앉아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꽃이 만발한 아침을 보고 있는 거죠. 오늘의 작은 은혜가 내일의 큰 기쁨이 될 거라는 희망. 이것이 바로 두보가 발견한 행복의 비밀입니다. 두보가 자연에서 조용한 행복을 찾았다면 이번에는 우리의 일상 속으로 한번 들어와 볼까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분이죠.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입니다. 나태주 시인님, 시는 참 쉽고 따뜻하죠. 자세히 보야 예쁘다는 풀꽃시도 유명하고요. 이분의 행복은 어떤 모습인가요? 나태주 시에는 행복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제가 시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와, 정말 우리가 매일 겪는 일들이네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 문득 생각나는 사람, 흥얼거리는 노래. 네, 너무 평범해서 우리가 행복인 줄 모르고 지나치는 것들이죠. 시인은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엄청난 부자가 아니어도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돌아갈 집과 생각할 사람만 있다면 이미 당신은 행복의 조건을 완벽히 갖춘 사람이라고요.
특히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와닿네요. 집이 있다는 게 단순히 건물이 있다는 게 아니라 나를 기다리는 공간, 내가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 생각할 사람도 중요한데요. 이게 꼭 옆에 있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린 이미 풍요로운 거죠.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또 참 좋은 표현이에요. 카라오케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흥얼거리는 나만의 노래. 그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을 견딜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두보의 시가 자연이 주는 은혜라면 나태주의 시는 내 곁에 있는 소소한 것들의 재발견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양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의 그 유명한 수선화입니다. 아, 나는 구름처럼 외로이 거닐었다로 시작하는 그 시 맞죠? 학창 시절에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시인은 호숫가에 피어난 수많은 황금빛 수선화가 tum추는 모습을 보고 황홀해합니다. 워즈워스가 1802년 누이 도로시와 함께 영국 호수 지방을 산책하다가 실제로 본 광경을 바탕으로 2년 뒤에 쓴 시입니다. 천년을 들어볼까요? 나는 구름처럼 외로이 거닐었다네. 골짜기와 언덕 위를 떠두는 구름처럼. 그때 문득 나는 보았네. 수많은 무리를, 황금빛 수선화의 큰 무리를, 호숫가 나무 아래서 미풍에 흔들리며 춤추고 있는 것을. 황금빛 수선화라는 표현이 참 아름답네요. 단순히 노란색이 아니라 황금빛이라고 한 게 특별한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지점을 짚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갱미는 꽃을 보는 그 순간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습니다. 꽃을 본 다음이요? 네, 시의 마지막 연을 보면 시인은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소파에 멍하니 누워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연히 그 수선화의 풍경이 내면의 눈에 떠오른다고 해요. 이따금 내가 소파에 누워 멍하니 있거나 깊은 생각에 잠길 때면 고독의 축복인 내 마음의 눈에 그들이 번뜩이며 나타나기에 그럴 때에면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수선화와 함께 춤을 추네. 아, 그러니까 행복했던 기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우울하거나 심심할 때 툭 튀어나와서 나를 위로해 준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워즈워스는 행복을 기억의 자산으로 봤어요. 오늘 우리가 느낀 소소한 기쁨, 예쁜 풍경, 맛있는 저녁 한 끼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통장에 저축해 두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인생이 힘들고 고독할 때 그 이자를 꺼내 쓰면서 버티는 겁니다. 고독의 축복이라는 표현도 역설적이면서 아름답네요. 혼자 있을 때 오히려 행복한 기억이 더 선명하게 떠오른다는 뜻이겠죠? 정확합니다. 워즈워스는 외로움이 나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고독한 순간에야말로 우리는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과 조우하고 그것으로 위안받을 수 있다는 거죠. 행복은 현재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의 강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세 편의 시를 만나봤는데요. 정리가 확 되네요. 두보의 시를 통해 행복은 봄비처럼 조용히 온다는 걸 배웠고, 나태주 시인을 통해 행복은 집과 저녁 식탁에 있다는 걸 알고요. 마지막으로 워즈워스를 통해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외로움을 이길 힘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결국 행복은 멀리서 파랑새를 찾는 게 아니라 내 발밑에 핀 들꽃을 발견하는 눈에 달려있다는 아주 오래된 진리를 다시 확인하게 되네요. 세 시인 모두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다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도 조용히 내리는 봄비 같은 행복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 중에 저축할 만한 행복한 기억 하나를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죠. 그 기억이 훗날 여러분을 지켜줄 수선화가 될 테니까요. 끝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세 편의 시 원문과 해석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통해 시의 깊은 맛을 천천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며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이별. 여러분은 그 아픔을 어떻게 견디셨나요? 오늘은 천년의 시간을 넘어 이별의 아픔을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승화시킨 3명의 시인을 만나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이 더 깊은 인문학의 숲을 가꿀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사랑이 인간을 하늘로 날아오르게 한다면 이별은 우리를 땅 밑 가장 깊은 곳으로 끌어내립니다. 하지만 위대한 시인들은 그 바닥에서 불멸의 문장을 길어 올렸습니다. 고려의 천재 시인 정지상, 민족의 한을 노래한 김소월, 그리고 영국의 낭만주의자 로드 바이런. 이 세 거장은 각기 다른 언어로 이별을 노래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슬픔의 품격이 담겨 있습니다. 정지상은 눈물을 강물로 흘렸고 소월은 꽃잎으로 승화시켰으며 바이런은 침묵 속에 얼려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3가지 방식을 통해 이별이라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아픔을 어떻게 예술로 승화할 수 있는지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시 역사상 최고의 이별시로 꼽히는 정지상의 송인, 님을 보내며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지상은 고려 중기의 천재 시인입니다. 5살 때 강 위를 나는 백로를 보고 누가 흰 붓을 가지고 강물에 을자를 썼는가라는 시를 지었다는 일화가 전해질 만큼 조숙한 재능을 보였죠. 하지만 그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묘청의 난에 연루되어 역쪽으로 몰려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시는 그가 평양, 즉 당시 서겸에 머물 때 친구를 보내며 지은 작품입니다. 이 시의 묘미는 아름다운 풍경과 슬픈 이별의 잔인한 대비에 있습니다. 첫 구절을 보시죠. 우헐 장제 초색다. 비갠 긴 두개는 풀빛이 짙은데. 비우 쉴헐. 비가 막 그쳐서 먼지가 씻겨내려간 투명한 대기입니다. 그 아래의 긴 둑, 장제에는 풀빛, 초색이 다, 즉 아주 짙고 선명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많다는 뜻의 다를 색깔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보통 많다는 수량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색이 많다, 즉 색이 짙다, 농도가 진하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 한 글자로 비갠 뒤 싱싱하게 살아난 초록의 생명력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세상은 이토록 싱그럽고 생명력이 넘치는데 나는 이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풍경이 화자의 슬픔을 더욱 부각합니다. 이어지는 승구입니다. 송군 남포 동비가. 그대를 남포에서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보낼 송 임군. 그대를 떠나보내는 구체적인 장소는 남포입니다. 대동강 남쪽 나루터를 가리키는데 고려시대 평양의 주요 이별 장소였죠. 그곳에서 슬픈 노래, 비가가 내 마음을 움직입니다. 동. 여기서 동이라는 글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슬픈 노래를 부른다가 아니라 슬픈 노래가 내 마음을 흔든다, 북받쳐 오른다 하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풀빛, 시각과 슬픈 노래의 청각이 교차하며 감정이 고조됩니다. 보이는 것은 아름다운데 들리는 것은 슬픕니다. 이 감각의 충돌이 이별의 아이러니를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던집니다. 전구입니다. 대동강수 하시진. 대동강물은 그 언제 다할 것인가? 어찌하 때시 다할진. 저 도도한 대동강물은 도대체 언제쯤 마를까? 물리적으로 강물은 마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알면서도 묻습니다. 이것을 설의법이라고 하죠. 대답이 뻔한 질문을 던져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수사적 기법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마지막 결구에 엄청난 반전을 위해서입니다. 별로 년년 첨녹파.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는 것을. 이별의 눈물 별로가 해마다 년년 보태진다. 더할 첨. 어디에?
푸른 물결 녹파예요. 즉, 저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해마다 흘리는 이별의 눈물이 보태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장법, 하이퍼볼리입니다. 나의 슬픔이 거대한 자연물인 강물의 수위를 높인다는 이 기막힌 상상. 정지상은 자신의 슬픔을 억누르지 않고 저 강물에 쏟아부어 우주적인 슬픔으로 확장해버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록파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원래는 첨작파, 즉 보태어 물결을 만든다 였는데 후대의 학자 이재현이 첨과 작은 의미가 중복된다며 작을 녹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보다 녹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첫 구의 초색, 풀빛과 마지막 구의 녹파, 푸른 물결이 수미상관을 이루며 시 전체를 초록빛으로 감싸기 때문입니다. 봄의 생명력과 이별의 슬픔이 같은 색으로 엉켜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 시가 보여주는 슬픔의 스케일입니다. 개인의 작은 눈물이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은 다시 시간을 거슬러 해마다 흐릅니다. 이별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영원히 반복되는 상처입니다. 정지상은 눈물을 밖으로 쏟아냈다면 1920년대의 시인 김소월은 그 눈물을 안으로 삼켜 붉은 꽃으로 피워냅니다. 김소월의 삶 또한 비극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본인에게 폭행당해 정신이상이 되셨고 소월은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 어머니, 숙모의 보살핌 속에서 자랐습니다. 숙모 계희영은 기억력이 비상해 심청전, 춘향전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이것이 소월의 문학적 자양분이 되었죠. 그의 시 진달래꽃은 1922년 7월 잡지 개벽에 처음 발표되었고 1925년 시집 진달래꽃에 수록되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 이별의 뱃미로 꼽힙니다. 원문 그대로 느껴보시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천년부터 충격적입니다. 역겨워.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전통적으로는 싫어서, 혐오스러워서 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역겨워, 즉 힘들어서, 버거워서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별의 이유가 사랑의 소멸이 아니라 어떤 견딜 수 없는 상황 때문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합니다. 말없이는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속으로는 억장이 무너지지만 겉으로는 의연함을 지키겠다는 불비, 즉 슬프지만 비통해하지 않는 절제의 미학이죠. 공자가 말했던 시의 이상적 경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년과 3년,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수미상관입니다. 천년과 마지막 년이 같은 구조로 반복되면서 이별의 각오를 더욱 강렬하게 다짐합니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는 극단적 표현이지만 역설적으로 지금 화자가 얼마나 눈물을 참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정지상의 시가 자연이 주는 은혜라면 나태주의 시는 내 곁에 있는 소소한 것들의 재발견이고 김소월의 시는 고통을 아름다움으로 변환하는 연금술입니다. 이별의 상처를 꽃잎으로 덮고 슬픔을 노래로 승화하고 패배를 품위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소월이 보여준 한국적 이별 미학의 정수입니다. 마지막으로 19세기 영국 낭만주의 시인 로드 바이런의 우리 둘이 헤어질 때입니다. 바이런은 스캔들의 화신이었습니다. 귀족이었지만 빚더미에 앉았고 수많은 여성들과 연문을 뿌렸으며 결국 영국 사교계에서 추방되어 이탈리아로 망명했죠. 이 시는 그가 유부녀 레이디 프란시스 웨더번 웹스터와의 비밀 연애가 끝난 뒤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선 두 시가 강물과 꽃이었다면 바이런의 시는 얼음과 침묵입니다. 천년을 보시죠. 우리 둘이 헤어질 때 침묵과 눈물 속에 가슴은 반쯤 찢어진 채 수년의 이별을 고했지. 비밀스러운 연애였기에 헤어지는 순간에도 소리내어 올 수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뿐이었죠. 하프 브로큰 하티드, 반쯤 찢어진 가슴,
완전히 찢어진 게 아니라 반쯤. 이것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계속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태. 사랑이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고통입니다. 바이런은 이별의 감각을 철저히 냉기로 묘사합니다. 그대의 폐함은 창백하고 차가웠어. 그대의 키스는 더욱 차가웠지. 진실로 그 시간은 예고했었네. 지금의 이 슬픔을. 페일은 창백함, 콜드는 차가움. 사랑이 식어버린 것을 시각, 창백함과 촉각, 차가움으로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콜더 다이 키스, 키스는 더 차갑다. 키스는 사랑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인데 그것이 차갑다는 것은 사랑이 완전히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온기를 잃은 키스만큼 잔인한 것이 있을까요? 키스는 사랑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인데 그것이 차갑다는 것은 사랑이 완전히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온기를 잃은 키스만큼 잔인한 것이 있을까요? 세월이 흘러 그녀의 이름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때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서 그들이 그대 이름을 부르면 내 귀에는 장례식 조종소리만 같아. 넬은 사람이 죽었을 때 울리는 종소리입니다. 연인의 이름을 듣는 것이 마치 사랑의 사망 선고를 다시 듣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사랑의 기억이 아니라 죽음의 종소리입니다. 정지상의 슬픈 노래, 비가가 마음을 움직인다 면 바이런의 조종소리는 마음을 얼린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 훗날 다시 만난다 해도 그는 여전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내가 그대를 다시 만난다면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나는 그대를 어떻게 맞이할까? 침묵과 눈물로. 시의 처음과 끝이 똑같이 침묵과 눈물로 끝나는 수미상관 구조입니다. 이는 이별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영원히 순환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침묵하고 여전히 눈물 흘립니다. 이것이 바이런이 본 이별의 본질입니다. 시간은 약이 아니라 상처를 냉동 보관하는 냉장고일 뿐입니다. 자, 이 세 편의 시가 우리에게 주는 이별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정지상처럼 충분히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내 눈물이 강물이 될 만큼 감정을 밖으로 흘려보내야 마음이 곪지 않습니다. 슬픔을 억누르면 독이 되지만 흘려보내면 강이 됩니다. 둘째, 김소월처럼 의미를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피해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꽃을 뿌려주는 고귀한 존재가 됨으로써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십시오. 이별은 패배가 아니라 품위를 지킬 기회입니다. 셋째, 바이런을 통해 배우는 경고입니다. 슬픔을 비밀과 침묵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표현되지 않은 슬픔은 영혼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듭니다. 바이런의 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렇게 되지 말라는 반면 교사입니다. 정지상은 눈물을 강물에 쏟아부었고 소월은 꽃잎으로 승화시켰으며 바이런은 침묵 속에 얼려버렸습니다. 세 시인 모두 이별의 고통을 겪었지만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이별을 견디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시인들이 남긴 그 절절한 문장들을 원문과 함께 낭송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언어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잠시 기대어 보시길 바랍니다. 정지상 손인 우헐 장제 초색다 비갠 긴 두 개 풀빛이 짙은데 송군 남포 동비가 남포에서 그대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대동강수 하시진 대동강물은 그 언제 다할 것인가. 별로 연년 첨녹가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는 것을. 김소월 진달래꽃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로드 바이런. 우리 둘이 헤어질 때 침묵과 눈물 속에 가슴은 반쯤 찢어진 채 수년의 이별을 고했지. 그대의 뺨은 차갑고 차가웠어. 그대의 키스는 더욱 차가웠지. 진실로 그때는 예고했었네. 지금의 이 슬픔을. 내 앞에서 그들이 그대 이름을 부르면 내 귀에는 장례식 조종 소리만 같아. 만일 내가 그대를 다시 만난다면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나는 그대를 어떻게 맞이할까? 침묵과 눈물로. 창밖을 보니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회색빛 하늘이 내려앉았습니다. 겨울은 소리를 삼키는 계절이라고 하죠. 세상의 모든 소란스러움을 덮어버리고 오직 나 자신의 숨소리에만 귀 기울이게 만드는 계절, 바로 겨울입니다. 오늘은 이 차가운 계절의 정점인 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이 더 깊은 인문학의 숲을 가꿀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사실 눈이 오면 아이들은 강아지처럼 좋아하지만 어른이 되고 나니 눈 오는 날의 그 적막함 혹은 쓸쓸함이 먼저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문학에서 눈은 참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죠. 눈은 문학사에서 가장 역설적인 소재 중 하나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물이 얼어서 된 차가운 결정체지만 시각적으로는 포근한 소미불 같죠. 또 세상을 하얗게 덮어 모든 더러움을 가려주는 순수와 정화의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모든 생명 활동을 정지시키는 죽음과 단절, 고립의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눈이 가진 다층적인 의미 중에서도 고독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해 보려 합니다. 눈 내리는 날 혼자 창밖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 감정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시들이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아주 크게 넘나들 겁니다. 9세기 중국의 당나라, 19세기 미국의 매사추세츠, 그리고 21세기의 대한민국을 연결해 보려고 해요. 중심에 놓일 시는 한 시의 최고봉 중 하나로 꼽히는 유종원의 강설입니다. 이 시를 중심으로 미국의 은둔 시인 에밀리 디킨슨, 그리고 우리 시대의 위로 시인 정호승 선생님의 시를 비교해 보면서 이들이 눈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그 차가운 백색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유종원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유종원, 당나라의 대문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시를 쓸 때의 상황이 꽤 극적이었습니다.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유종원이 처했던 정치적 겨울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유종원은 당나라 중기 아주 촉망받는 젊은 엘리트 관료였습니다. 773년 장안에서 태어나 20세에 향공이 되고 21세에 진사시험에 합격한 수재였죠. 30대 초반에 이미 중앙정계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805년 당시 왕숙문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낡은 정치를 개혁하려는 영정혁신 운동을 주도했어요. 기득권 세력인 환관과 구귀족들의 부패를 척결하려고 했던 거죠. 젊고 패기 넘치는 개혁가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혁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반대파의 거센 공격으로 유종원을 포함한 개혁파 8명이 변방의 사마라는 한직으로 좌천되는데 이걸 역사적으로 팔사마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유종원은 이때 영주, 지금의 호남성 지역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당시 영주는 문명과 동떨어진 풍토병이 들끓는 남쪽의 오지였습니다. 중앙무대의 스타에서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오지로 쫓겨난 거죠. 그 상실감과 울분이 대단했겠습니다. 어머니도 유배지에서 돌아가셨고 자신도 병들었으니까요.
강설은 바로 이 영주 유배 시절 그의 나이 30대에서 40대 사이에 쓰인 작품입니다. 단순한 풍경화가 아닙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이 세상과 어떻게 대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화상이자 선언문입니다. 자, 시를 한번 뜯어볼까요? 첫 구절입니다. 천산 조비절, 만경 인종멸. 온 산에 날던 새 자취 끊어지고 만갈래 길은 사람 발자국마저 사라졌네. 1구 천산 조비절과 2구 만경 인종멸은 대구를 이룹니다. 여기서 숫자를 보셔야 해요. 1000개의 산과 만개의 길입니다. 이는 실제 숫자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곳을 의미하는 광범위한 공간적 배경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공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새가 날지 않고 사람의 발자취가 사라졌죠. 여기서 중요한 한자는 끊어질 절과 멸할 멸입니다. 단순히 없다가 아닙니다. 절은 실이 끊어지듯 단절된 것이고 멸은 불이 꺼지듯 완전히 소멸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이 1, 2구는 시각적인 묘사를 넘어선 생명 현상의 완전한 정지, 절대적인 침묵을 선포하는 겁니다. 1000개의 산과 만개의 길이라는 그 광활한 우주가 텅 비어버린 상태, 진공 상태와 같은 정막이죠. 이것은 유종원이 느꼈던 정치적 고립감이자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버려진 자신의 처지를 형상화한 배경입니다. 그냥 조용한 눈 오는 날이 아니라 생명의 기척이 완벽하게 차단된 죽음 같은 고요함입니다. 그런데 이 압도적인 백색의 공백 속에 카메라가 줌인하듯 아주 작은 점 하나를 비춥니다. 3구입니다. 고주 사리봉. 외로운 배에 도롱이와 삿갓을 쓴 늙은이. 그 거대한 설산과 청 빈 길 속에 강 위에 떠 있는 작은 배 하나와 노인, 대비가 정말 극명합니다. 이 대비가 바로 이 시의 백미입니다. 천과 만이라는 거대함 대 고라는 단독자. 이 외로운 어부, 옹은 누구일까요? 실자 어부일 수도 있겠지만 문학적으로는 유종원 자신의 페르소나, 즉 분신으로 해석됩니다. 세상 모든 것이 얼어붙고 관계가 끊어진 상황에서도 홀로 배를 띄우고 있는 존재죠.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독조 한강설, 홀로 차가운 강 눈을 낚고 있네. 여기서 낚는다는 행위에 주목해야 합니다. 물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눈을 낚는다고 표현했을 수도 있고 눈 내리는 강에서 낚시를 한다는 상황 묘사일 수도 있지만 시적 뉘앙스로는 차가운 강과 눈 자체를 대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는 실용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추위와 고독을 견디며 무언가를 응시하는 행위처럼 느껴집니다. 보통 눈이 오고 추우면 집으로 들어가야 정상이죠. 하지만 이 노인은 굳이 그 눈보라치는 강가에 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하는 꼿꼿한 의지, 즉 고고함의 표현입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어? 좋아, 나도 세상을 버리겠다. 그리고 나는 이 절대적인 추위 속에서 나 홀로 존재하겠다라는 지독한 오기 혹은 자존심이 읽히는 대목이죠. 이것을 한자 문화권에서는 한, 즉 차가움의 미학이라고도 합니다. 뜨거운 정치적 열망이 좌절된 후 차갑게 식어버린, 그러나 결코 꺾이지 않은 뼈대만 남은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시는 단순한 오원 절구가 아니라 운율 구조가 매우 독특합니다. 짝수 구 끝에 측성으로 운을 달았을 뿐더러 첫째 구에까지 운을 달았어요. 절, 멸, 설이 모두 입성에 속하는 트 받침소리입니다. 이는 마치 칼로 베듯이 끊어지는 소리, 얼음처럼 차가운 소리를 반복적으로 울리는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이 시는 후대에 남송의 화가, 마원의 한강 독조도 등으로 수많은 그림의 화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시 자체가 한 폭의 완벽한 그림이기 때문이죠. 유종원의 눈이 세상과 맞서는 차가운 의지였다면 서양의 눈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에밀리 디킨슨을 골라봤는데요. 디킨슨도 평생을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고 은둔하며 살았던 시인이죠.
네, 에밀리 디킨스는 에머스트의 수녀라고 불릴 정도로 평생을 매사추세츠의 본가에서, 그것도 자신의 방 안에서 흰 옷만 입고 지냈습니다. 1830년에 태어나 1886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거의 1800편에 달하는 시를 썼지만 생전에는 극소수만 발표되었죠. 그녀에게 고독은 일상이자 시의 원천이었습니다. 유종원의 은둔이 타의에 일한 유배였다면 디킨슨의 은둔은 좀 더 자발적이고 내면적인 망명에 가깝습니다. 그녀의 시 중에서 오늘 유종원의 강설과 비교할 작품은 납으로 된 채에서 그것이 걸러진다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제목이 따로 없는 그녀의 시 특성상 첫 행이 제목이 되죠. 이 시는 1862년에 쓰였고 눈이 내리는 풍경을 아주 정밀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유종원의 시와는 결이 많이 다릅니다. 그것은 납으로 된 채에서 걸러진다. 온 숲에 가루를 뿌린다. 납으로 된 채라니 시작부터 비유가 독특합니다. 잿빛 겨울 하늘을 납채로 본 거죠. 거기서 하얀 가루, 즉 눈이 걸러져 내려온다는 겁니다. 디킨스는 이 눈을 설화석고 같은 양털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드러운 양털 같으면서도 동시에 차갑고 딱딱한 광물, 설화석고의 이미지를 중첩시킨 거죠. 설화석고 같은 양털로 채운다. 길 위에 패인 주름들을. 눈이 내리는 모습을 묘사하는 방식이 굉장히 감각적입니다. 유종원이 천산과 만경이라는 거시적인 구도를 잡았다면 디킨스는 눈송이 하나하나의 질감에 집중하는 느낌이에요. 디킨슨의 시선은 미시적입니다. 그녀는 눈이 사물들을 어떻게 덮어버리는지 관찰합니다. 시 내용을 보면 눈은 숲을 덮고 길을 덮고 울타리를 덮어서 모든 것의 경계를 지워버립니다. 그것은 평평한 얼굴을 만든다. 산과 평원을. 동쪽에서 다시 동쪽까지 주름 없는 이마. 산과 평원을 평평하게 만든다. 이건 유종원의 인종멸, 즉 모든 길이 사라졌다는 표현과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하면서도 다릅니다. 유종원에게 눈은 단절을 통해 낚시꾼을 부각시키는 배경이었습니다. 세상이 지워졌기에 내가 선명해지는 거죠. 하지만 디킨슨의 시에서 눈은 모든 개별성을 지워버리는 평등의 힘입니다. 눈이 덮이면 어디가 산이고 어디가 들판인지,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밭인지 구분이 안 되죠. 그녀는 이를 동쪽에서 다시 동쪽까지 주름 없는 이마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이 하나의 거대한 표정 없는 하얀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유령처럼 그 장인들을 멈춘다. 그들이 존재했음을 부인하며. 유종원의 눈이 낚시꾼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무대라면 디킨슨의 눈은 모든 존재를 지우고 덮어버리는 거대한 망각의 힘입니다. 그런데 디킨슨의 이 시에서 놀라운 점은 시 전체에서 눈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it으로만 지칭하죠. 이것은 마치 수수께끼를 내는 것 같은 효과를 줍니다. 독자는 시를 읽으며 스스로 이것이 눈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유종원은 눈 속에서 내가 여기 있다고 외치고 있고 디킨스는 눈을 통해 모든 것은 결국 사라져 하나가 된다 라고 속삭이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9세기 중국과 19세기 미국을 거쳐 우리 곁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정호승 시인을 소개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에서 눈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정호승 시인은 흔히 슬픔과 외로움을 노래하지만 그 끝은 항상 인간에 대한 따뜻한 위로로 향하는 분이죠. 1950년 경상남도 하동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성장했고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첨성대로 데뷔하였습니다. 유종원의 강설과 정서적으로 맞닿아 있으면서도 결이 다른 서남사라는 시를 골랐습니다.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고 서남사로 가라는 구절 들어보셨나요? 아, 정말 유명한 시죠. 마음이 힘들 때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시입니다. 시 전문을 한번 들어보시죠.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고 서남사로 가라. 서남사 해우소로 가서 실컷 울어라. 해우소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으면 죽은 소나무 뿌리가 기어다니고
모거가 푸른 하늘을 날아다닌다. 풀잎들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주고 새들이 가슴 속으로 날아와 종소리를 울린다. 눈물이 나면 걸어서라도 서남사로 가라. 서남사 해우소 앞 등 굽은 소나무에 기대어 통곡하라. 겨울 산사의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시의 화자는 인생의 고통과 슬픔을 안고 서남사라는 절을 찾아갑니다. 배경은 겨울, 눈 내리는 날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호승에게 눈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내리는 평등한 이불입니다. 유종원에게 눈은 차가운 벽이었고 디킨슨에게는 지우개였는데 정호승 시인에게는 이불인가요? 네, 정호승의 눈은 차갑지만 슬프도록 따뜻합니다. 서남사에서 화자는 통곡을 합니다. 유종원의 낚시꾼은 절대 울지 않거든요. 입을 꾹 다물고 있죠. 하지만 정호승의 화자는 펑펑 웁니다. 실컷 울어라, 통곡하라고 합니다. 그 울음이 눈 덮인 산사에 울려 퍼질 때 그 고독은 더 이상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슬픈 사람들과 연대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유종원의 눈이 단절의 미학이라면 정호승의 눈은 포용의 미학입니다. 서남사의 해우소는 단순히 대소변을 배출하는 곳이 아니라 번뇌와 망상을 버리고 근심을 푸는 곳입니다. 해우소, 즉 근심을 푸는 곳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것을 말해주죠. 그리고 등 굽은 소나무도 중요한 상징입니다. 완벽하게 곧은 소나무가 아니라 등 굽은 소나무입니다. 세상의 무게에 휘어진 고통받은 생명이죠. 화자는 바로 그 나무에 기댑니다.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나처럼 아픈 존재에게 기대어 울라고 합니다. 풀잎들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주고 새들이 가슴 속으로 날아와 종소리를 울린다. 는 효현은 환상적이고 초현실적이지만 동시에 자연이 인간의 슬픔을 알아준다는 범신론적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유종원의 세계에서는 조, 비, 절, 새도 사라지고 인종, 멸, 사람도 사라졌지만 정호승의 세계에서는 새들이 가슴 속으로 날아와 위로합니다. 이 대비가 두 시인의 철학적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세 명의 시인을 통해 눈을 바라봤습니다. 유종원의 거울 같은 눈, 디킨슨의 베일 같은 눈, 그리고 정호승의 붕대 같은 눈. 청취자 여러분의 겨울은 어떤 풍경인가요? 문학이 위대한 건 내 마음의 날씨에 따라 꺼내 입을 옷이 다양하기 때문 아닐까요?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할 때는 유종원의 낚시꾼이 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는 디킨슨의 눈송이가 되고 위로가 필요할 때는 정호승의 서남사로 갈 수 있다면 우리의 겨울은 좀 덜 춥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깊이 다루었던 그 시들을 우리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문의 맛과 우리말의 결을 살려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유종원, 강설. 온 산에 날던 새 자취 끊어지고 만 갈래 길엔 사람 발자국마저 사라졌네. 외로운 배 위 도롱이 쓰고 삿갓 쓴 늙은이 홀로 낫고 있네. 차가운 강 내리는 눈을. 에밀리 디킨슨. 그것은 나부로 된 채에서 걸러진다. 그것은 나부로 된 채에서 걸러진다. 온 숲에 가루를 뿌리고 설화석고 같은 양털로 채운다. 길 위에 패인 주름들에. 그것은 평평한 얼굴을 만든다. 산에도 그리고 들판에도. 동쪽에서 다시 동쪽까지 주름 없는 이마. 정호승, 서남사.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고 서남사로 가라. 서남사 해우소로 가서 실컷 울어라. 해우소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으면 죽은 소나무 뿌리가 기어다니고 모거가 푸른 하늘을 날아다닌다. 풀잎들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주고 새들이 가슴 속으로 날아와 종소리를 울린다. 눈물이 나면 걸어서라도 서남사로 가라. 서남사 해우소 앞
등 굽은 소나무에 기대어 통곡하라. 기다린다는 말의 어원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한자 기다릴 대는 가다라는 뜻의 두인변과 절사 혹은 관청을 뜻하는 글자가 합쳐진 모양입니다. 어딘가로 가려다가 멈춰 서서 마치 절이나 관청에서 차례를 기다리듯 마음을 가다듬고 서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겨울 눈 내리는 풍경 속의 절대 고독을 이야기했죠. 오늘은 그 고독의 시간 속을 채우고 있는 가장 인간적인 감정, 기다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이 더 깊은 인문학의 숲을 가꿀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일을 기다리고, 누군가는 합격 소식을 기다리며, 또 누군가는 계절이 바뀌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때로는 형벌처럼 고통스럽지만 사실 문학 속에서 기다림은 대상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마법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프랑스의 비평가 롤랑 바르트는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했죠. 그의 저서 사랑의 단상에서 바르트는 기다림을 사랑의 본질적 드라마라고 정의합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1300년 전 중국의 가을밤, 200년 전 영국의 박물관, 그리고 20세기 한국의 가을 정원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200, 존 키츠, 그리고 서정주. 이 세 명의 시인이 기다림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어떤 요리를 해냈는지 함께 맛보겠습니다. 먼저 당나라의 수도 장안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절은 늦가을입니다. 당시 시인 이백은 가을밤 장안의 풍경을 소리로 포착했습니다. 바로 자야오가 중 추가, 즉 가을 노래 편입니다. 200, 701년에 태어나 762년에 세상을 떠난 당나라 최고의 시인이죠. 시선이라 불리며 두보와 함께 중국 문학사의 쌍벽을 이룹니다. 평생을 방랑하며 1000편이 넘는 시를 남겼고 특히 달과 술을 사랑한 낭만적인 시인으로 유명합니다. 자야오강은 원래 육조 시대의 민요 형식인데 200이 이를 차용해 봄, 여름, 가을, 겨울 4편의 연작시를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가을편은 그중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소리, 다듬이 소리입니다. 요즘 분들은 낯설 수 있겠나요? 옛날에는 무명이나 명주 옷을 겨울에 입기 전에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돌 위에 올려놓고 나무 방망이로 두드렸습니다. 이를 다듬이질 또는 다회질이라고 하죠. 200의 시 속으로 들어가 보죠. 전체 6구로 이루어진 시입니다. 장안 1편월, 만호 도의성. 장안에는 한 조각 달이 떠 있고 집집마다 다듬이 소리 들려오네.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제국의 수도. 밤하늘엔 달이 떠 있고 골목마다 집집마다 똑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만호, 즉 만집에서 동시에 다듬이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편월, 한 조각 달이라는 표현이 절묘합니다. 보름달이 아니라 조각이라고 했어요. 마치 달도 슬픔에 갈라진 것처럼 혹은 만집 안의 여인들이 나눠 가진 달처럼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밤을 새워 다듬이질을 할까요? 바로 전쟁 때문입니다. 당시 당나라는 서역으로 영토를 확장하느라 남자들을 징집해 변방으로 보냈습니다. 아내들은 추운 겨울을 맞을 남편을 위해 밤을 새워 겨울옷을 짓고 있는 겁니다. 이 다듬이 소리는 단순한 노동요가 아닙니다. 살아서 돌아오라, 춥지 말라는 간절한 기도가 담긴 타악기의 연주죠. 그리고 이 소리가 만집에서 동시에 울려 퍼진다는 것은 이것이 한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시대 전체의 고통임을 보여줍니다. 다음 구절을 볼까요?
추풍 취부진, 총시 옥관정. 가을바람은 불어 그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옥문관의 임을 향한 정일래라. 여기서 옥관, 즉 옥문관은 장안에서 1600km 떨어진 실크로드의 관문입니다. 지금의 감숙성 돈왕 근처에 있던 관문으로 문명과 야만의 경계였죠. 흉노족이나 돌걸족 같은 유목민들과 싸우는 최전선이었습니다. 추풍 취부진. 가을바람이 불어도 다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묘합니다. 바람은 자연현상이지만 동시에 이 끝없는 그리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시 속의 여인은 바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바람이 내 뺨을 스치고 멀리 옥문관에 있는 남편의 뺨에도 닿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바람만이 유일하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두 구절. 이것이 이 시의 절정입니다. 하일 평호로, 양인 파원정. 어느 날에나 오랑캐를 평정하고 우리 님 원정 마치고 돌아오시려나. 하일, 어느 날. 이 두 글자에 모든 절망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내일도 아니고 다음 달도 아니고 언젠가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기약 없는 미래죠. 평호로. 오랑캐를 평정한다는 것은 전쟁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인 개인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의 의지, 역사의 흐름에 달린 일이죠. 그래서 더 막막합니다. 양인은 좋은 사람, 즉 남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파원정, 먼 길의 원정을 그만두고 돌아온다. 이것이 여인이 간절히 바라는 유일한 소원입니다. 이백에게 기다림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달을 보고 옷을 두드리고 바람에 마음을 실어보내는 치열한 행동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를 극복하려는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이죠. 그리고 이 시의 천재성은 바로 청각, 다듬이 소리, 시각, 달빛, 촉각, 바람을 모두 동원해 기다림이라는 추상적 감정을 구체적 감각으로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며 1300년 전 장안의 가을밤을 생생히 체험하게 됩니다. 200의 기다림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고통이었다면 19세기 영국으로 건너가 만날 시인은 조금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림이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낭만주의 시인 존 키츠입니다. 1795년 런던에서 태어나 1821년 로마에서 세상을 떠났으니 겨우 25년을 산 천재 시인입니다. 약제사 견습생으로 일하다가 시인의 길을 택했고 5년이라는 짧은 창작 기간 동안 영문학사에 길이 남을 걸작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결핵을 앓고 있었습니다. 당시 결핵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사랑하는 여인 페니 브론과 약혼했지만 병 때문에 결혼하지 못했고 요양차 이탈리아로 떠났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에게 시간은 너무나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은 시들고 죽으니까요. 1819년 키츠는 대양박물관에서 고대 그리스의 항아리 하나를 봅니다. 일명 엘긴 마블스라 불리는 그리스 조각품들과 함께 전시되어 있던 항아리였죠. 그 항아리 표면에는 그림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피리를 부는 젊은이, 연인을 쫓아가는 남자,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 2000년 전 어느 날의 순간이 도자기 위에 영원히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키츠는 그 그림들을 보며 그리스 항아리에 대한 송가를 씁니다. 이 시는 총 5연, 50행으로 이루어진 장시입니다. 오늘은 그중 핵심적인 부분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천년입니다. 키츠는 항아리에게 말을 겁니다. 그대, 여전히 순결한 조용함의 신부여. 그대, 침묵과 느린 시간의 양자여. 항아리를 신부라고 부릅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한 신부, 그리고 침묵과 느린 시간의 양자, 즉 입양된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항아리는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없이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온 메신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 이 시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들리는 선율은 감미롭다. 하나 들리지 않는 선율은 더욱 감미로우니 그러니 부드러운 필이여 계속 불어라. 육체의 귀가 아닌 더 사랑스러운 영혼에게 소리 없는 노래를 연주하라. 정말 멋진 역설 아닙니까? 현실에서 연주되는 음악은 끝이 나고 연주자의 입술은 지칩니다. 음악이 아름다울수록 그것이 끝나는 순간은 더 슬프죠. 하지만 항아리 그림 속 피리 부는 소년의 음악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연주되기 때문에 영원히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음악은 아직 연주되지 않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음악이라는 거죠. 세 번째 연에서는 나무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 행복한 가지들이여. 잎을 떨어뜨릴 수 없고 결코 봄에게 작별을 고할 수도 없는. 현실의 나무는 가을이 오면 잎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항아리 속 나무는 영원한 봄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간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연, 이 시의 백미입니다. 키츠는 그림 속 연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키스하기 직전에 멈춰 있는 그 남자에게요. 더욱 행복한 사랑, 더욱 행복한 사랑. 영원히 뜨겁고 여전히 즐거울 것이며 영원히 숨가쁘고 영원히 젊으리니. 대담한 연인이여, 그대는 결코 키스할 수 없으리. 비록 목표가 눈앞에 있다 해도 슬퍼하지 말라. 그녀는 시들지 않을 것이며 비록 그대가 기쁨을 얻지 못했어도 그대는 영원히 사랑할 것이고 그녀는 영원히 아름다우리라. 현실의 사랑은 키스하는 순간 정점을 찍고 내려옵니다. 권태가 오고 늙음이 오고 결국 이별이 오죠. 하지만 항아리 속의 연인은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영원한 청춘과 설렘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연에서 키츠는 이 항아리가 인류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그 유명한 마지막 두 줄입니다. 아름다움은 진리요. 진리는 아름다움이다. 그것이 전부, 그대들이 이 세상에서 알아야 할 것, 그리고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 키츠에게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라 소멸을 막아주는 방부제였습니다. 아름다움은 성취되는 순간 무너지지만 영원히 기다리는 상태로 남으면 불멸합니다. 결국 변하지 않는 예술적 순간만이 진실이라는 그의 절규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아름답게 남은 추억, 하나쯤 있지 않으신가요? 중국의 이백이 공간을 뛰어넘으려 했고 영국의 키츠가 시간을 멈추려 했다면 한국의 시인은 그 시간을 온전히 받아들여 꽃을 피워냅니다. 바로 미당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입니다. 서정주, 1915년 전라북도 고창에서 태어나 2000년에 세상을 떠난 한국 현대시의 거장입니다. 미당이라는 호로 더 잘 알려져 있죠. 1936년 시 벽으로 등단했고 화사집, 귀촉도, 질맞의 신화 등 굵직한 시집들을 남겼습니다. 그의 시 세계는 크게 세 시기로 나뉩니다. 초기의 생명파시, 중기의 전통 지향적 시, 후기의 관조적 시. 오늘 읽을 국화 옆에새는 1974년 시집 질맞의 신화에 수록된 작품으로 성숙기의 대표작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읊조려 보았을 국민 애송시죠. 하지만 오늘은 이 시 속에 숨겨진 기다림의 인과율에 집중해 보려 합니다. 시 전문을 먼저 들어보시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을한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시인은 국화 한 송이가 피어나는 것을 보며 단순히 예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봄에 울던 소쩍새를 떠올립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소쩍새는 한국 문학에서 애절한 그리움의 상징입니다. 소쩍 소쩍 우는 소리가 마치 서럽다 서럽다처럼 들린다고 해서 한의 새로 여겨졌죠. 봄밤 산속에서 울어대던 그 새의 울음이 가을 국화를 피우기 위한 우주적 준비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름의 천둥 소리를 기억해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천둥은 파괴와 공포의 소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명을 깨우는 소리이기도 하죠. 벼락이 땅을 쳐서 질소를 고정시키고 그것이 비와 함께 내려와 땅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과학적으로도 천둥과 번개는 생명의 필수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불교적인 연기설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작은 미물인 새의 울음과 거대한 자연현상인 천둥이 모두 이 작은 꽃송이 하나를 피워내기 위한 우주적 산통이었다는 겁니다. 기다림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생명을 빚어내는 창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의 하이라이트, 누님이 등장합니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왜 하필 누님일까요? 갓 피어난 소녀가 아닙니다. 봄의 개나리나 벚꽃이 아니라 가을의 국화입니다. 먼 젊음의 뒤안길을 다 지나온 사람입니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실패도 해보고 이별도 해보고 후회도 해본 사람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보내고 꿈꾸던 것을 이루지 못하고 젊음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죠.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거울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울 앞에 당당히 섭니다. 자신의 주름과 백발을, 지나간 시간의 흔적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함이죠. 서정주 시인은 국화를 통해 성숙의 미학을 이야기합니다. 봄꽃이 화려한 젊음이라면 가을 국화는 인고의 시간을 견디어낸 중년의 원숭미입니다. 마지막 연을 볼까요? 노을한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무서리는 첫서리를 의미합니다. 찬 기운이 처음 내리는 밤이죠. 대부분의 꽃들은 서리가 내리면 시들어버립니다. 하지만 국화는 서리를 맞아야 향기가 더 짙어집니다.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시인은 자신도 그 창조의 고통에 동참했다고 말합니다. 밤새 잠 못 이루며 걱정하고 기다렸던 시간들, 그 모든 불면의 밤들이 이 한 송이 국화를 피우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200의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며 옷을 지었다면 서정주의 누님은 세월을 기다리며 자기 자신을 완성해낸 것입니다. 국화는 단순히 꽃이 아니라 시간과 고통을 통과하며 익어가는 영혼의 초상화입니다. 서리가 내려야만 비로소 향기가 짙어지는 국화처럼 우리 인생도 시련과 기다림이라는 재료 없이는 깊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다른 기다림을 만났습니다. 200에게 기다림은 간절함이었습니다. 1600km 떨어진 옥문관의 남편을 향해 다듬이질을 하며 바람에 마음을 실어보내는 능동적인 그리움이었죠. 키치에게 기다림은 영원함이었습니다. 끝나버리면 사라지기에 차라리 영원히 도달하지 못한 채로 기다리는 것이 더 아름답다는 역설이었습니다. 서정주에게 기다림은 성숙함이었습니다. 봄의 소쩍새와 여름의 천둥을 거쳐 가을의 서리를 맞고서야 피어나는 국화처럼 시간은 우리를 잊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가서 괴로우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은 서정주 시인의 눈으로 당신의 시간을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울리는 천둥과 번개는
훗날 여러분이라는 국화꽃을 피우기 위한 우주의 필연적인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지연이 아니라 숙성입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만해 한용운 선생은 님의 침묵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고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본질이자 희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들을 낭송으로 들려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의 언어가 주는 위로를 오롯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리박 님을 향한 다듬이 소리 200의 자야오가 중 추가입니다. 장안 일편월, 만호 도의성, 추풍 취부진, 총시 옥관정, 하일 평호로, 양인 파원정. 장안에는 한 조각 달이 떠 있고 만 집안의 다듬이 소리 끊이지 않네. 가을바람은 불어 다함이 없으니 이 모두 옥문관 넘은 님 그리는 정이라. 어느 날에나 오랑캐를 평정하고 우리님 원정 마치고 돌아오시려나. 멈춰진 시간 속의 영원한 아름다움. 존 키츠의 그리스 항아리에 대한 송가 중 핵심 구절되입니다. 그대, 여전히 순결한 고요함의 신부여. 그대, 침묵과 느린 시간의 양자여. 들리는 선율은 감미롭다. 허나 들리지 않는 선율은 더욱 감미로우니. 그러니 부드러운 필이여 계속 불어라. 육체의 귀가 아닌 더 사랑스러운 영혼에게 소리 없는 노래를 연주하라. 아, 행복한 행복한 가지들이여. 잎을 떨어뜨릴 수 없고 결코 봄에게 작별을 고할 수도 없는 더욱 행복한 사랑, 더욱 행복한 행복한 사랑. 영원히 뜨겁고 여전히 즐거울 것이며 영원히 숨가쁘고 영원히 젊으리니 대담한 연인이여 그대는 결코 키스할 수 없으리. 비록 목표가 눈앞에 있다 해도 슬퍼하지 말라. 그녀는 시들지 않을 것이며 비록 그대가 기쁨을 얻지 못했어도 그대는 영원히 사랑할 것이고 그녀는 영원히 아름다우리라. 아름다움은 진리요. 진리는 아름다움이다. 그것이 전부. 그대들이 이 세상에서 알아야 할 것, 그리고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 마지막으로 시련을 딛고 피어난 생명의 신비.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 전문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짜릿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오랫동안 간절히 원하던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불가능해 보이던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 혹은 긴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와 마침내 빛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 순간을 성취 혹은 절정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염없는 기다림의 미학을 이야기했죠. 오늘은 그 기다림 끝에 혹은 고난 한가운데서 인간이 도달하는 정신의 정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이 더 깊은 인문학의 숲을 가꿀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성취입니다. 절정. 이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에베레스트 정상, 시상식 무대, 합격 통지서? 하지만 절정은 반드시 정상에 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락의 바닥에서, 병상에서, 칼날 위에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3명의 시인은 각기 다른 절정을 경험했습니다. 한 명은 46년의 고난 끝에 봄날의 환희 속에서, 한 명은 병상의 고통 속에서, 한 명은 민족의 비극 속에서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이 도달한 절정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 높이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세 사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끝끝내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8세기 당나라의 봄날, 19세기 영국의 병상, 그리고 20세기 한국의 겨울고원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맹교,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 그리고 이육사, 꺾이지 않는 정신이 빚어낸 3편의 시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당나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평생 가난과 실패에 시달리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맹교. 751년 호주, 지금의 절강성 무강에서 태어난 맹교는 시를 아주 잘 썼지만 벼슬 뽑은 지지리도 없었습니다. 당나라 시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불운한 삶을 산 사람 중 하나로 꼽히죠. 40살이 넘도록 과거 시험에 계속 낙방했습니다. 당시 40대면 노인 취급을 받던 시절입니다. 주변의 무시와 냉대, 가난의 서름이 오죽했겠습니까? 그의 시에는 늘 가난과 추위, 그리고 세상의 냉대에 대한 한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796년 맹교의 나이 46세가 되던 해 드디어 그에게 기적 같은 소식이 날아듭니다. 진사급제, 합격 통지를 받은 그날 맹교는 그동안의 울분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시를 씁니다. 바로 등과 후, 과거에 급제하고 나서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칠언절구로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하는 속도감이 일품입니다. 전문을 들어보시죠. 석일 악착 부족과 금조 방탕 사무회, 춘풍 득이 마제질, 일일 간진 장안화. 지난날의 궁색함은 자랑할 게 없더니 오늘 아침은 우쭐하여 생각에 거칠 것이 없어라. 봄바람의 뜻을 얻어 세차게 말을 모니 하루 만에 장안의 꽃을 다 보았네. 첫 구절, 석일, 즉 옛날에는 악착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악착은 우리가 아는 악착같이 한다가 아닙니다. 원래 이 글자는 더럽다, 비좁다, 구차하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찌질하게, 구겨지게, 움츠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가난해서 옷도 초라하고 방도 좁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창피했던 그 시절. 부족과 자랑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맹교는 46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을까요?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이 악착이라는 두 글자에 46년의 굴욕과 인내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금조, 오늘 아침은 다릅니다. 방탕하다고 합니다. 술 먹고 노는 방탕이 아니라 얽매임 없이 마음을 풀어놓았다는 뜻입니다. 사무회, 내 생각과 기분이 끝이 없이 뻗어나갑니다. 좁은 방구석에 갇혀있던 마음이 온 우주로 확장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46년의 눈물, 46년의 굴욕, 46년의 인내가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구절은 너무나 유명해서 사자성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춘풍 득이, 봄바람이 마치 나를 축하해주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말발굽 소리도 경쾌하고 빠릅니다. 마제질. 여기서 질은 단순히 빠르다가 아니라 세차다, 거침없다는 뜻도 있습니다. 46년 동안 억눌려 있던 에너지가 말발굽을 통해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일일 간진 장안화. 하루 만에 장안의 꽃을 다 보았다고 합니다. 장안은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동서 9.7km, 남북 8.6km에 달하는 거대한 도시죠. 그 넓은 곳의 꽃을 하루 만에 본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과장이자 비유입니다. 그만큼 말을 빨리 달렸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제 내 눈에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만 보인다는 벅찬 환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주마간산이라고 하죠. 말을 타고 달리며 산을 본다. 즉 대충대충 보고 지나간다는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지만 원래 이 시의 주마간화는 성공의 기쁨에 취해 세상을 호령하는 기분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46년의 하늘 씻어내는 맹교의 저질주. 이것은 그냥 환희가 아닙니다. 가난에, 무시에, 실패에 굴복하지 않고 끝끝내 버텨낸 한 인간의 승리 선언입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고난을 이겨낸 자만이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쾌락, 해방감입니다. 사실 맹교가 후세에 남긴 가장 유명한 시는 유자음, 나그네의 노래, 50대에 율량현 위가 되어 어머니를 모셔왔을 때 지은 시죠. 자모 수중선, 유자 신상의로 시작하는 이 시는 떠나는 아들을 위해 옷을 꿰매는 어머니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누가 말했던가 한치 풀의 마음으로 봄빛 같은 은혜를 갚을 수 있다고 라는 구절은 중국인이라면 누구나 외우는 명문장입니다. 46년을 가난과 실패 속에서 버티면서도 끝까지 어머니께 효도하려 했던 맹교. 그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포기하지 마라가 아니라 굴복하지 않고 버티면 언젠가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맹교가 봄바람 속을 달렸다면 19세기 영국의 시인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누워 있습니다. 1849년 영국 글로스터에서 태어난 헨리는 12살 때 결핵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병은 뼈를 침범하는 무서운 질병이었죠. 16세 때 왼쪽 다리를 무릎 아래에서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대 중반, 남은 오른쪽 다리마저 절단해야 한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헨리는 절단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에딘버러로 가서 당시 혁신적인 의사였던 조지프 리스터의 치료를 받기로 결심합니다. 1873년부터 1875년까지 20개월 동안 헨리는 에딘버러 병원에서 끔찍한 수술과 치료를 견뎌냅니다. 마취도 제대로 되지 않던 시절,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 고통의 병상에서 쓴 시가 바로 인빅터스입니다. 라틴어로 정복되지 않는 자, 굴복되지 않는 자라는 뜻이죠. 훗날 넬슨 만델라가 27년간의 감옥 생활을 버티게 해준 시로도 유명합니다. 이 시는 총 4연 16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입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밤은 온통 칠흑 같은 암흑. 나는 그 어떤 신이든 신께 감사하노라. 내게 정복되지 않는 영혼을 주셨음을. 그는 지금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밤이 나를 감싼다. 이것은 단순한 밤이 아닙니다. 극에서 극까지 칠흑 같은 구덩이, 사방이 완전한 어둠입니다. 하지만 그는 신께 살려달라고 빌지 않습니다. 대신 내 영혼을 굴복시키지 못하게 해주어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선전포고입니다. 나는 이 고통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두 번째 연입니다. 잔혹한 환경의 소나기에서도 나는 움츠리거나 소리내어 울지 않았노라. 운명의 몽둥이에 두들겨 맞아 내 머리는 피투성이지만 굴하지 않노라. 잔혹한 소나기, 몽둥이질, 얼마나 처절한 표현입니까? 환경이라는 괴물이 나를 움켜쥐고 운명이라는 깡패가 몽둥이로 나를 때리고 있습니다. 내 머리는 피투성이지만 굽히지 않았다. 육체는 피투성이가 되어 부서질지언정 내 정신의 고개는 절대 숙이지 않겠다는 저항. 이것은 맹교의 환희와 전혀 다른 종류의 절정이죠. 고통 가운데서의 절정입니다. 세 번째 연입니다. 이 분노와 눈물의 장소 너머에는 그림자의 공포가 어렴풋이 보이지만 그러나 세월의 위협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발견할 것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림자의 공포,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헨리는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것을 압니다. 하지만 죽음이 나를 찾아올 때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연, 이 시의 백미입니다. 문이 아무리 좁아도 형벌의 두루마리가 아무리 길어도 관계없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이 두 줄은 영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맹교의 성취가 합격이라는 외부적 보상에서 왔다면 헨리의 성취는 내면의 주권 회복입니다. 환경이 나를 죽일 수는 있어도 나를 패배시킬 수는 없다는 선언입니다. 가장 밑바닥,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비로소 확인하는 나라는 존재의 위대함. 육체는 부서져도 정신은 굴복하지 않는다. 이것 또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절정의 모습입니다. 맹교가 가난과 실패에 굴복하지 않았다면 헨리는
질병과 고통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끝끝내 무릎 꿇지 않았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봄날의 환희, 어둠 속의 불굴. 마지막으로 우리가 갈 곳은 극한의 추위가 지배하는 곳, 일제강점기의 끝자락입니다. 한국의 저항시인 이육사의 절정입니다. 이육사, 본명은 이원록, 1904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육사라는 호는 그가 대구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의 수인번호 264번에서 따온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무려 17번이나 감옥에 갇혔지만 끝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던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었습니다. 이 시는 그가 겪은 극한의 상황을 고원과 칼날로 묘사합니다. 1940년 중국 베이징 감옥에서 옥사하기 직전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입니다. 전문을 들어보시죠.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 매운 계절의 채찍. 일제의 탄압을 이보다 더 감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매운이라는 현동사가 고통의 강도를 보여줍니다. 헨리의 운명의 몽둥이질과 비슷하지만 더 날카롭고 지속적인 고통입니다. 그는 쫓기고 쫓겨 하늘도 지쳐 끝난 북방의 고원까지 밀려왔습니다. 여기서 북방은 단순히 지리적 북쪽이 아닙니다. 문명의 끝, 인간 세계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곳은 평지가 아닙니다. 서리빨 칼날진 그 위입니다. 맨발로 칼날 위에 서 있는 위태로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무릎을 꿇고 싶어도, 즉 기도를 하거나 잠시 쉬고 싶어도 그럴 공간조차 없습니다. 타협도 후퇴도 불가능한 완전한 한계 상황. 맹교는 46년을 버텼고 헨리는 20개월을 버텼습니다. 이육사는 지금 이 순간 한치의 여유도 없이 칼날 위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의 인간은 절망합니다. 하지만 이육사는 눈을 감고 생각의 전환을 이뤄냅니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 겨울과 강철은 차갑고 단단하고 비정한 현실입니다. 반면 무지개는 꿈이고 희망이고 아름다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졌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혹독한 시련, 겨울과 강철조차도 내 조국을 위한, 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찬란한 아름다움, 무지개로 받아들이겠다는 비극적 초월입니다. 맹교가 세상을 다 얻은 기분으로 달렸다면, 헨리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주인이 되었다면, 이육사는 세상 끝 벼랑에서 세상을 초월해 버렸습니다. 칼날 위에 서서 비로소 완성되는 정신의 높이, 그것이 이육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시의 제목이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끊어질 절, 정상정. 이것은 단순히 높은 곳이 아니라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끝, 한계를 의미합니다. 맹교나 헨리와 달리 이육사는 이 절정 이후에 무엇이 올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 이 칼날 위에서 그는 이미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다른 절정을 만났습니다. 맹교는 46년을 견디고 마침내 봄바람을 탔습니다. 가난과 실패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헨리는 칠흑 같은 밤에서도 자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질병과 고통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육사는 칼날 위에서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폭력과 억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달랐습니다. 맹교는 마침내 원하는 것을 얻었고 헨리는 여전히 병상에 있었고 이육사는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꺾이지 않는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절정이기 때문입니다. 절정은 외부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혹시 맹교처럼 꽃길을 달리고 계시다면 마음껏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 하지만 잊지 마세요. 그 기쁨은 그 전까지의 인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혹시 헨리처럼 어둠 속에 계시다면 스스로가 선장임을 잊지 마십시오. 환경이 당신의 육체를 지배할 수는 있어도 당신의 영혼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육사처럼 칼날 위에 계시다면 눈을 감고 당신만의 강철 무지개를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혹독한 시련조차도 당신을 빛나게 만드는 무지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치열하게 삶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가장 빛나는 절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들을 낭송으로 들려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인들의 뜨거운 호흡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46년의 서름을 씻고 봄바람을 가르는 맹교의 등과 후입니다. 서길 악착 부족과 금조 방탕 사무회 춘풍 득이 마제질 일일 간진 장안화 지난날의 궁색함은 자랑할 게 없더니 오늘 아침은 우쭐하여 생각에 거칠 것이 없어라. 봄바람에 뜻으로도 세차게 말을 모으니 하루 만에 장안의 꽃을 다 보았네. 이어서 피투성이가 되어도 굴복하지 않는 영혼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의 인빅터스 전문입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밤은 온통 칠흑 같은 암흑. 나는 그 어떤 신이든 신께 감사하노라. 나게 정복당하지 않는 영혼을 주셨음을. 잔혹한 환경의 소나기에서도 나는 움츠리거나 소리내어 울지 않았노라. 운명의 몽둥이에 두들겨 맞아 내 머리는 피투성이지만 쿨하지 않노라. 이 분노와 눈물의 장소 너머에는 그림자의 공포만이 어렴풋이 보이지만 그러나 세월의 위협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발견할 것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문이 아무리 좁아도 형벌의 두루마리가 아무리 길어도 상관없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마지막으로 극한의 추위 속에서 피어난 역설의 미학 이육사의 절정 전문입니다.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바에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테마 함시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해야 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나이듦과 비움입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평생을 바쳐 일궈온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허무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허무함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당나라의 하지장, 한국의 천상병, 그리고 아일랜드의 예이츠를 만나 그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발견한 비움의 미학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이 더 깊은 인문학의 숲을 가꿀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만날 시인은 당나라의 하지장입니다. 하지장, 자는 계진으로 월주 영흥, 지금의 절강성 사오싱 출신입니다. 당 현종 때 활동한 시인이자 서예가로 예부시랑 비서감 등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장은 주광이라는 술에 미친 사람이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술을 너무 좋아해서 황제 앞에서도 취해 있었다는 일화가 전해지죠. 하지만 황제는 그의 재능과 인품을 높이사 오히려 그를 아꼈습니다.
50년 넘게 타향살이를 하다가 86세가 되어서야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장수한 편이죠. 황제가 직접 송별시를 써줄 정도로 화려한 엔투였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환영 인파가 아니라 낯설음이었습니다. 그의 대표작 회양우서, 즉 고향에 돌아와 우연히 쓴 시를 보시죠. 소소리가 노대회, 향음 무게 빈모쇠, 아동상견 불상식, 소문 객종 하철에. 어려서 집 떠나 늙어서 돌아오니 고향 사투리는 그대로인데 귀민머리만 희었구나. 아이들은 나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웃으며 묻기를 손님은 어디서 오셨소? 첫 구절을 보면 소소와 노대, 젊음과 늙음이 단 한 줄 안에서 충돌합니다. 50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갔음을 보여주죠. 몸은 늙었지만 입에 밴 사투리는 그대로입니다. 향음 무게. 고향 사투리는 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의 대비가 쓸쓸함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구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동 상견 불상식. 아이들이 나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하지장이 집을 떠났을 때 이 아이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하지장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향인데 이제 나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이 시의 백미입니다. 소문 객종 하철에. 웃으며 묻습니다. 손님은 어디서 오셨소? 객, 손님입니다. 평생을 그리워한 고향인데 정작 돌아와 보니 이방인이 되어버린 거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소, 즉 웃으며 라는 표현입니다. 아이들은 순수하게 웃으며 묻습니다. 거기에는 악의도, 냉대도 없습니다. 그저 모를 뿐이죠. 하지장은 여기서 화를 내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질문을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해탈입니다. 아, 나는 이제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구나. 그렇다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머물다 가면 되겠구나. 평생을 짊어지고 왔던 권력자 하지장, 명사 하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순간 그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지장이 보여주는 비움의 미학입니다. 하지장은 이백을 만났을 때 자신의 금 거북 장식을 술과 바꿔 마셨다는 금귀환주 일화로도 유명합니다. 금거북은 3품 이상의 고급 관리들만 찰 수 있는 신분의 상징이었죠. 그런 부와 명예의 상징을 술 한 잔의 즐거움과 바꿀 줄 아는 호탕함. 그에게 인생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즐기다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장이 성공한 자의 여유로운 비움을 보여줬다면 이번에 만날 시인은 가장 낮은 곳에서 비움을 실천한 분입니다. 바로 천상병 시인입니다. 천상병, 1930년부터 1993년까지 일본 효고현 히메지에서 한국인 부모에게서 출생하여 8.15 광복 후 부모를 따라 귀국하여 활동한 우리나라 현대 시인입니다. 천상병 시인의 삶은 그 자체로 시였습니다. 어린 시절 뇌막염을 앓아 고통 속에 살아야 했고 1960년대에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의 하나인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어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동백림 사건은 1967년 중앙정보부가 동베를린에 있던 제독 한국인들을 간첩으로 몰아 대대적으로 검거한 사건입니다. 윤희산 선생 같은 예술가들도 이 사건에 연루되었죠. 천상병 시인 역시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평생을 병든 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거리를 떠돌며 구걸로 연명하고 때로는 정신병원을 들락날락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산 사람 중에 하나였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시에는 분노나 원망이 없습니다. 대표작 귀천, 즉 하늘로 돌아간다는 시를 보면 그는 이 고통스러운 삶을 아름다운 소풍이라고 말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돌아가리라. 죽음을 소멸이 아니라 원래 있던 곳으로의 회귀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적 세계관과도 통하고 도교적 자연관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이슬과 노을과 함께 갑니다. 이슬과 노을은 세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지는 덧없는 존재들입니다. 이슬은 해가 뜨면 증발하고 노을은 잠시 타오르다가 어둠에 잠깁니다. 천상병은 강한 것, 영원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약하고 순간적인 것들과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자신 역시 그렇게 덧없이 살다 가는 존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이 구절의 여유를 보세요. 급하지 않습니다. 놀다가 구름이 손짓하면 그때 가면 됩니다. 마치 소풍에서 놀다가 선생님이 집합 신호를 보내면 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 시의 주제가 집약됩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고문과 가난, 병고와 멸시로 점철된 삶을 아름다운 소풍이라고 부르다니 정말 믿기 힘든 긍정입니다. 소풍은 목적이 소유가 아닙니다. 잠시 머물며 구경하고 즐기는 것이죠. 소풍 가서 집을 짓거나 땅을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천상병 시인은 인생을 소유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 긍정의 경지입니다. 천상병 시인은 1993년 4월 28일 서울 거리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63세. 그의 장례식에는 많은 문인들이 모여 그를 추모했습니다. 평생을 거지처럼 살았지만 그의 시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동양의 두 시인을 만나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서양의 시인 예이츠는 나이 듦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1865년부터 1939년까지 아일랜드의 시인이자 극작가로 1923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예이츠는 평생 한 여인을 짝사랑했습니다. 모드곤이라는 여배우였죠. 1889년 24살의 예이츠가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부터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모드곤은 아일랜드 독립운동에 헌신한 혁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예이츠의 청혼을 무려 4번이나 거절했습니다. 정치적 이상과 독립운동이 사랑보다 중요했기 때문이죠. 예이츠는 시련의 아픔 속에서도 그녀를 위한 시를 평생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대 늙었을 때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1892년 예이츠가 27살 때 쓴 작품입니다. 흥미롭게도 프랑스 시인 피에르 데 롱사르의 시를 변용한 것인데 예이츠는 원작보다 훨씬 더 깊고 진솔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시를 들어보시죠. 그대 늙어 백발이 되고 졸음이 많아져서 난로가에서 꾸벅거릴 때 이 책을 꺼내어 천천히 읽으세요. 그리고 꿈꾸세요. 한때 그대 눈이 가졌던 부드러운 눈빛과 깊은 그림자를. 천년부터 시간의 풍화가 느껴집니다. 늙고 백발이 되고 졸음이 많아진 모습. 난로가에서 꾸벅거리는 노인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집니다. 하지만 예이츠는 이 모습을 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이 시집을 꺼내어 읽어달라고 합니다. 두 번째 연이 이 시의 핵심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대의 즐거운 우아함을 사랑했고 거짓으로든 진실로든 그대의 아름다움을 사랑했는가. 그러나 유직 한 남자만이 그대의 순례자 같은 영혼을 사랑했고 그대 변해가는 얼굴의 슬픔까지도 사랑했네. 즐거운 우아함, 젊은 날의 아름다움은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드곤은 절세 미인이었고 많은 남자들이 그녀를 사랑했죠. 하지만 순례자의 영혼, 이것은 다릅니다. 육체는 늙어가지만 영혼은 여전히 길을 떠나는 순례자처럼 방황하고 탐구합니다. 그리고 변해가는 얼굴의 슬픔,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처지고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나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예이츠는 말합니다. 나는 그 슬픔까지도 사랑한다고. 젊음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깊어진 영혼을, 그리고 시간이 새긴 얼굴의 역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마지막 연입니다. 타오르는 난로 살대 옆에 몸을 숙이고 조금은 슬프게 중얼거려요. 어떻게 사랑이 달아나 저 머리 위 산들을 거닐다가 무수한 별들 속에 그의 얼굴을 감추었는지를. 사랑은 결국 달아나 산을 거닐다가 별들 속의 얼굴을 감춥니다. 하지장의 고향, 천상병의 하늘처럼 예이츠의 사랑도 결국 저 높은 별들의 세계, 영원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에는 약간의 원망도 섞여 있습니다. 그때 내 사랑을 받아줬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아쉬운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가장 순수한 사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늙은 그대의 모습마저 사랑하겠다는, 변해가는 모든 것을 포용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모드곤은 결국 다른 남자와 결혼했고 예이츠는 52세에 조지 하이드리스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모드곤을 위한 시를 썼습니다. 이것은 집착이 아니라 예술이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시가 된다는 것을 예이츠는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비움을 만났습니다. 하지장은 사회적 지위를 비우고 손님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세상을 즐기는 자유를 얻었죠. 천상병은 고통과 원망을 비우고 소풍객이 되었습니다. 소유하지 않고 즐기기만 했던 아름다운 여행을 완성했습니다. 예이츠는 육체의 허영을 비우고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얼굴은 변해도 영혼은 여전히 순례하는 그 깊이를 발견했습니다. 나이 듦은 잃어버리는 과정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본연의 나를 채우는 과정입니다. 거울 속의 흰머리가 늘어가는 주름이 서글프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만난 시인들의 말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투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눈 시들을 낭송으로 들려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의 언어가 주는 평안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향에 돌아와 이방인이 된 하지장의 회양우서입니다. 소소리가 노대회 향음무게 빈모쇠 아동상견 불상식 소문객종 하철에 어려서 집 떠나 늙어서 돌아오니 고향 사투리는 그대로인데 귀민머리만 희었구나. 아이들은 나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웃으며 묻기를 손님은 어디서 오셨소? 이어서 고통을 아름다운 소풍으로 승화시킨 천상병의 귀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마지막으로 변해가는 얼굴과 영혼을 사랑한 예이치의 그대 늙었을 때입니다. 그대 늙어 백발이 되고 졸음이 많아져서 난롯가에서 꾸벅거릴 때 이 책을 꺼내어 천천히 읽으세요. 그리고 꿈꾸세요. 한때 그대 눈이 가졌던 부드러운 눈빛과 깊은 그림자를.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대의 즐거운 우아함을 사랑했고 거짓으로든 진실로든 그대의 아름다움을 사랑했던가. 그러나 오직 한 남자만이 그대의 순례자 같은 영혼을 사랑했고 그대의 변해가는 얼굴에 슬픔까지도 사랑했네. 타오르는 난로 살 때 옆에 몸을 숙이고 조금은 슬프게 중얼거려요. 어떻게 사랑이 달아나 저 머리 위 산들을 거닐다가 무수한 별들 속에 그의 얼굴을 감추었는지를. 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춘추시대 천하의 명인 베가가 자신의 검은고 줄을 스스로 끊어버린 날, 세상의 음악은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텅 빈 허공을 향해 이렇게 탄식했죠. 내 소리를 알아주는 이가 이제 세상에 없는데 연주하여 무엇하리요. 그의 친구 종자기. 베가가 높은 산을 생각하며 현을 뜯으면 태산처럼 웅장하구나 하고 흐르는 물을 생각하면 황하처럼 도도하구나 하며 마음의 형상을 읽어내던 사람. 그가 떠나자 베가는 악기를 부수고 다시는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베가절연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리를 알아주는 진정한 친구를 일러 지음이라 하죠. 오늘은 동서양을 넘나들며 진정한 우정, 즉
지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당나라의 왕유, 영국의 셰익스피어, 그리고 한국의 함석헌. 세 사람이 보여주는 우정의 깊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이 더 깊은 인문학의 숲을 가꿀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당신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나의 침묵마저 악보의 쉼표처럼 읽어주는 사람 말입니다. 1000년 전 중국 당나라의 위성이라는 곳에도 이별의 아침은 있었습니다. 왕유, 699년부터 759년까지 당나라 성당 시기를 대표하는 시인이자 화가였습니다. 그는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는 평을 들을 만큼 뛰어난 예술가였죠. 완유는 서역, 그 먼 모래바람 속으로 떠나는 친구 원희를 배웅하며 붓을 들었습니다. 원희는 안서도호부로 가는 사신이었습니다. 안서도호부는 지금의 신장 위구르 지역, 당시로서는 변방 중의 변방이었죠. 그가 쓴 시, 송원희 사 안서, 즉 원희가 안서로 가는 것을 보내며 쓴 시를 들어보시죠. 위성 조우 읍경진, 객사 청청 유색신, 권군 갱진 일배주, 서출 양관 무고인. 위성의 아침비가 가볍게 먼지를 적시니 객사의 푸른 버드나무 빛깔이 더욱 새롭구나. 그대에게 권하노니 다시 이 술 한 잔을 비우게나. 서쪽으로 양관을 나서면 그곳엔 옛 친구도 없을 테니. 첫 구절을 보면 위성 조우 읍경진, 위성에 내린 아침 비가 가벼운 먼지를 적신다는 말입니다. 읍은 젖을 읍자로 살짝 촉촉하게 젖는다는 뜻이죠. 비에 젖어 더욱 짙어진 초록빛 버드나무. 이별하기엔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객사 청청 유색신. 객사 주변의 버드나무 색깔이 비에 씻겨 새롭게 빛난다는 겁니다. 버드나무는 중국에서 이별의 상징입니다. 류라는 발음이 머무르다는 뜻의 류와 같아서 떠나는 사람에게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주며 머물러 달라는 의미를 담았죠. 그런데 세 번째 구절에서 시인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권군 갱진 일배주. 그대에게 권하노니 다시 한 잔 더 비우라고 합니다. 갱진은 다시 다하다, 즉 한 잔 더 마저 마시라는 뜻입니다. 이미 몇 잔을 마셨을 겁니다. 하지만 왕유는 계속 술잔을 권합니다. 떠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은 마음이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 이 시의 백미입니다. 서출 양관 무고인. 서쪽으로 양관을 나서면 옛 친구도 없을 테니. 양관은 실크로드로 가는 관문입니다. 여기를 넘어가면 사막과 이민족의 땅이죠. 고인은 단순히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래된 친구, 마음을 나눈 벗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아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지난 날을 알고 나의 농담을 이해하고 나의 눈빛을 읽어줄 지음이 그 황량한 사막에는 없다는 쓸쓸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권하는 이 마지막 술 한 잔은 국경 너머의 절대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온기였을 겁니다. 이 시는 후대의 양관 삼첩이라는 가곡으로 만들어져 이별의 노래로 불렸다고 합니다. 특히 마지막 구절, 서출 양관 무고인, 을 3번 반복해서 부르며 이별의 슬픔을 더했다고 합니다. 왕유의 우정은 함께 있음이 아니라 헤어짐에서 빛을 발합니다. 곁에 있을 때보다 떠나보낼 때 그 사람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는 역설. 이것이 바로 지음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몸이 멀어진다고 마음마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음은 때로 시간을 거스르기도 하니까요. 영국의 시인 윌리엄 셰익스피어 1564년부터 1616년까지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극작가이자 시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셰익스피어를 햄릿,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희곡으로만 기억하지만 그는 154편의 소네트를 남긴 뛰어난 서정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깊은 밤 홀로 앉아 생각의 법정을 열었습니다. 지나간 세월, 놓쳐버린 기회, 이미 떠나간 소중한 얼굴들이 유령처럼 찾아와 빛을 갚으라며 그를 괴롭힐 때 그는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소네트 30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거의 달콤한 침묵 속에서 기억을 소환할 때 나는 내가 원했던 많은 것들의 부재를 한탄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슬픔의 낭비로 나의 소중한 시간에 눈을 익사시킵니다. 그리고 이미 지불한 슬픔을 위해 새로이 애도하며 무거운 한숨으로 슬픔에서 슬픔으로 계정을 넘깁니다. 그러나 그대, 나의 친구를 생각하면 모든 상실은 복구되고 슬픔은 끝납니다. 셰익스피어는 이 시에서 법정과 회계의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세션, 계정, 지불, 손실, 복구, 마치 인생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와 슬픔의 빚더미를 발견합니다. 이루지 못한 꿈들, 잃어버린 사랑들,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 이 모든 것이 그의 감정 계좌에 적자로 쌓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두 줄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대, 나의 친구를 생각하면 모든 상실은 복구되고 슬픔은 끝납니다. 영어 원문을 들어보시죠. But if the while I think on thee, dear friend, all losses are restored and sorrows end. restored는 회복되다, 복구되다는 뜻입니다. 파산 직전의 계좌가 단번에 흑자로 전환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참 이상한 일이죠. 내 인생의 손익계산서에 적혀있던 빚더미처럼 쌓여있던 슬픔과 후회가 친구를 떠올리는 그 짧은 순간에 모두 정산된다니요. 우정은 그런 것인가 봅니다.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무너진 나를 다시 세우는 힘, 심리적 파산을 막아주는 든든한 자산. 베가는 친구가 죽자 줄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연주할 이유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셰익스피어는 친구를 기억함으로써 계속 시를 썼습니다. 둘 다 지음을 잃은 슬픔을 말하지만 베가는 절망을 택했고 셰익스피어는 기억을 택했습니다. 당신의 우정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요? 그리고 여기 우리에게 비수처럼 꽂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한 낭만을 넘어 생을 걸고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함석헌 선생은 물었습니다.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1901년부터 1989년까지 한국의 사상가이자 독립운동가, 민주화운동가였습니다. 일제강점기와 군부독재 시대를 온몸으로 견뎌낸 지식인이었죠. 그는 평생을 감옥과 탄압 속에서도 민중의 편에 섰습니다. CR 서장을 주창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을 외쳤던 분입니다. 그런 함석헌 선생이 쓴 시, 그 사람을 가졌는가? 이 시는 단순한 우정의 찬가가 아닙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극한의 순간들을 통해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지 묻는 철학적 질문입니다. 시 전문을 들어보시죠.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천년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것은 일상적인 부탁이 아닙니다. 독립운동가가 목숨을 걸고 떠날 때, 혹은 의로운 일을 위해 감옥에 갈 때, 남겨진 가족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연,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함석헌 선생은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으로 해방 후에는 민주화운동으로 수없이 고립되고 탄압받았습니다. 세상 모두가 그를 빨갱이로 위험인물로 낙인 찍을 때 여전히 그의 마음을 믿어준 사람이 있었을까요? 세 번째 연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를 상상해 보세요. 구명보트는 한정되어 있고 둘 중 하나는 살 수 있는 상황. 그때 서로 네가 살아라, 네가 살아라 하며 구명대를 양보할 수 있는 관계.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동지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총을 맞았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그런 현장을 목격했고 그런 우정을 경험했습니다. 네 번째 연,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죽음 앞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내가 사랑한 사람이 세상에 남아있다는 것,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여전히 살만한 곳이라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연이 이 시의 정점입니다.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숨이 막힐 듯한 질문들입니다. 함석헌 선생은 이 시를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주소록에는 친구가 몇 명입니까?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그 중에 이런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지음을 만났습니다. 왕유는 떠나보내는 우정을 노래했습니다. 함께 있을 때보다 헤어질 때 더 간절해지는 이별이 오히려 사랑을 증명하는 역설을 보여주었죠. 셰익스피어는 기억하는 우정을 노래했습니다. 친구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모든 손실이 복구되는 기억이 곧 구원이 되는 우정을 말했습니다. 함석헌은 생사를 건 우정을 물었습니다. 내 목숨을 맡기고 내 가족을 부탁하고 내 양심의 거울이 되어줄 단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친구를 말하고 터치 한 번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수백, 수천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의 현이 끊어졌을 때 그 침묵의 무게를 함께 짊어질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양관을 넘어 사막으로 떠나는 나에게 마지막 술 한 잔을 따라줄 사람은?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구명보트를 양보할 사람은? 그럼 오늘 함께 나눈 시들을 낭송으로 들려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별의 슬픔 속에 우정을 담은 왕유의 송원이 사안서입니다. 위성 조의 읍경진 객사 청청 유색신 권군 갱진 일배주 서출 양관 무고인
위성의 아침비가 가볍게 먼지를 적시니 객사의 푸른 버드나무 빛깔이 더욱 새롭구나. 그대에게 권하노니 다시 이술 한 잔을 비우게나. 서쪽으로 양관을 나서면 그곳엔 옛 친구도 없을 테니. 이어서 친구를 떠올리며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고 노래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30번 일부입니다. Sonnet. When to the sessions of sweet silent thought I summon up remembrance of things past, I sigh the lack of many a thing I sought, and with old woes new wail my dear time's waste. Then can I drown an eye, unused to flow, for precious friends hid in death's dateless night, and weep afresh love's long since cancelled woe, and moan the expense of many a vanished sight. But if the while I think on thee, dear friend, all losses are restored, and sorrows end. 과거의 달콤한 침묵 속에서 기억을 소환할 때 나는 내가 원했던 많은 것들의 부재를 한탄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슬픔의 낭비로 나의 소중한 시간의 눈을 익사시킵니다. 그때 나는 눈물을 흘립니다. 죽음의 끝없는 밤속에 숨겨진 소중한 친구들을 위해. 그리고 오래전 끝난 사랑의 슬픔을 다시 새롭게 울며 사라진 많은 모습들의 상실을 한탄합니다. 그러나 그대, 나의 친구를 생각하면 모든 상실은 복구되고 슬픔은 끝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생사를 건 우정을 묻는 함석헌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입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우리는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보며 살고 있습니다. 잠시도 연결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틈만 나면 무언가를 채워 넣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풍요는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서, 소란스러움이 아니라 고요함에서 온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지음, 즉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에 대해 이야기했죠. 오늘은 그 친구들조차 떠나보내고 오직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나만의 고요를 짓는 법, 바로 심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이 더 깊은 인문학의 숲을 가꿀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쉼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1600년 전 중국 동진시대의 관리였습니다. 도연명, 365년부터 427년까지. 본명은 도자무로 중국 문학사에서 전원시의 창시자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41살의 나이에 팽택현령이라는 벼슬을 하고 있었죠. 어느 날 상급기관에서 감찰관이 순시를 나옵니다. 거만하기 짝이 없는 인물이었죠. 아전들은 그에게 의관을 갖춰 입고 깍듯이 영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때 이 남자는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역사에 남을 명언을 남깁니다. 나는 쌀 5말 때문에 향리의 어린아이에게 허리를 굽혀 절할 수는 없다.
쌀 5말은 당시 하급 관리의 한 달 봉급이었습니다. 그는 그 적은 녹봉 때문에 권력자에게 굽신거릴 수 없다며 그 길로 관직을 내던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바로 도연명입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가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음주 제5수입니다. 도연명은 총 20수의 음주시를 남겼는데 이것은 술을 마시며 쓴 시라기보다 은거 생활의 정신적 자유를 노래한 연작시입니다. 그중 제5수가 가장 유명하죠. 이 시는 은둔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보통 은둔이라고 하면 깊은 산속으로 숨는 것을 생각하죠. 하지만 도연명은 다릅니다. 결려 제인경, 이무 거마헌. 사람 사는 곳에 집을 짓고 사는데 수레와 말, 시끄러운 소리 하나 없네. 결려 제인경. 깊은 산이 아니라 사람들이 복작거리며 사는 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인경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무 거마헌. 고위 관료들의 마차소리, 세상에 시끄러운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물리적으로는 마을 한가운데 살면서 말입니다. 다음 구절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문군 하능이, 심원 지자편. 문논이, 그대 어찌 그럴 수 있는가? 마음이 멀어지면 사는 곳도 저절로 외딴 곳이 된다네. 심원 지자편.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심원은 마음이 욕망에서, 세속의 명예와 권력에서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지자편은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저절로 외딴 곳이 된다는 의미죠.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환경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도연명에게 중요한 건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 거리였습니다. 우리가 도심 한복판에 살아도 마음의 스위치를 끄면 고요해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통찰. 이것이 바로 심원의 미학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 동양미학의 절정이라 불리는 장면입니다. 채곡 동리하, 유연 견남산. 동쪽 울타리 아래 국화를 따다가 유연히 남산을 바라보네. 동쪽 울타리 아래서 국화를 땁니다. 국화는 늦가을 서리를 이기고 피는 꽃으로 도연명의 고고한 절개를 상징하죠. 그때 유연 견남산. 고개를 들어보니 남산이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견자입니다. 볼 견자죠. 이것은 의도적으로 쳐다본 것이 아니라 무심코 고개를 들었더니 산이 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유연은 여유롭게, 무심히라는 뜻입니다. 애써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시선이 간 거죠. 나와 자연이 경계 없이 하나가 되는 순간, 무라일체의 경지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더 들어보시죠. 산기 일석가, 비조 상여환. 산기운은 해질녘에 더욱 아름답고 나는 새들은 짝지어 집으로 돌아오네. 저녁 무렵 산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 같은 기운, 새들이 둥지로 돌아가는 평화로운 풍경. 이 모든 것이 도연명의 눈에 하나의 완전한 그림으로 들어옵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도연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중 유진의, 욕변 이망원. 이 속에 참 뜻이 있으나 말하려다 이미 할 말을 잊었노라. 망언, 말을 잊었다고 합니다. 진정한 깨달음과 평화는 언어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느낄 뿐입니다. 도연명은 술을 사랑했지만 그가 진짜 취했던 것은 술이 아니라 이 자유였을 것입니다. 권력도 명예도 돈도 필요 없는 완전한 정신의 자유. 그것을 그는 심원을 통해 얻었습니다. 도연명이 동양의 은자였다면 서양에도 그와 비슷한 영혼을 가진 시인이 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헨리 데이비스입니다. 윌리엄 헨리 데이비스, 1871년부터 1940년까지
웨일즈 출신의 영국 시인입니다. 그는 슈퍼 트램프, 즉 떠돌이 거지라는 별명을 가졌던 방랑 시인이었죠. 젊은 시절 미국을 떠돌다가 기차에서 뛰어내리다가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이 역설적으로 그에게 멈춰설 수 있는 자유를 줬죠. 영국으로 돌아온 그는 런던 빈민가의 허름한 숙소에서 시를 쓰기 시작했고 훗날 조지 버나드 쇼 같은 당대 문인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시 여유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근심으로 가득 차여 멈춰서서 바라볼 시간조차 없다면 이것이 무슨 인생인가? What is this life, if full of care? We have no time to stand and stare. Care. 그가 말한 근심은 우리를 끊임없이 재촉하는 생계와 의무들입니다. 데이비스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나뭇가지 아래 서서 양이나 소처럼 한가로이 바라볼 시간조차 없다면, 숲을 지날 때 다람쥐가 풀 속에 먹이 숨기는 것을 볼 틈도 없다면, No time to stand beneath the boughs and stare as long as sheep or cows. No time to see when woods we pass, where squirrels hide their nuts in grass.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 그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근심 가득 차여 멈춰서서 바라볼 시간조차 없다면 참으로 가난한 인생이리라. A poor life this, if full of care. We have no time to stand and stare. 가난한 인생, 은행 잔고가 텅 비어서가 아니라 멈춰설 시간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겁니다. 데이비스 자신이 실제로는 가난했지만 그는 숲속의 다람쥐를 관찰하고 시냇몸을 바라보고 별을 셀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였습니다. 도연명이 마음을 비워 거리를 두었다면 데이비스는 멈춰서서 세상을 응시하며 삶의 여유를 찾았습니다. 바쁨 속에서 잠시 멈출 수 있는 용기를 말했죠. 멈춰서서 에너지를 얻었다면 이제는 유유히 흘러갈 차례입니다. 한국의 청록파 시인 박모걸의 나그네입니다. 박모걸 1916년부터 1978년까지 본명은 박영종으로 조지훈, 박두진과 함께 청록파를 이룬 한국 현대시의 거장입니다. 청록파는 일제강점기 말 암울한 시대에 자연을 통해 민족의 정서를 지키려 했던 시인들의 모임이었죠. 이 시 나그네는 조지훈 시인이 박모걸에게 보낸 시 완화삼에 대한 화답시로 유명합니다. 암울한 일제강점기 두 시인은 서로에게 시를 건네며 상실의 시대를 견뎠습니다. 시를 들어보시죠.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구름에 달 가듯이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죠. 달은 구름 속에 있지만 구름에 젖거나 갇히지 않고 제 궤도를 따라 유유히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도연명의 시먼과 맞닿은 있는 한국적 달관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길을 가는 것. 두 번째 연입니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있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술 있는 마을, 얼마나 구수하고 정겨운 풍경입니까? 들어가서 한 잔 마시고 쉬고 싶겠죠? 하지만 나그네는 그 마을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보고 냄새 맡고 지나쳐 갑니다. 남도 300리는 긴 여정을 의미합니다. 호남 지방의 긴 길을 따라 걷는 나그네. 그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마지막 연이 반복됩니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는 그 자체, 그 과정이 삶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물 흐르듯 흘러가는 삶. 그것이 박모걸이 보여준 나그네의 미학입니다. 일제강점기, 나라를 잃고 떠도는 우리 민족 모두가 나그네였습니다. 하지만 박모걸은 그 슬픔을 원망으로 바꾸지 않고 구름에 달 가듯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도연명이 한 곳에 머물며
심원을 실천했다면 박목월은 떠돌며 심원을 실천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평화를 만났습니다. 도연명은 마음을 멀리하여 시장텅을 산속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리적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데이비스는 멈춰서서 세상을 응시하며 삶의 여유를 찾았습니다. 바쁨 속에서 잠시 멈출 수 있는 용기를 말했습니다. 박목월은 구름에 달 가듯이 흐르며 세상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떠도는 삶 속에서도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도연명의 오두막, 데이비스의 숲속, 박목월의 강나루. 이 장소들은 지도 위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이 감옥인지 정원인지 결정하는 것은 벽의 높이가 아니라 당신의 시선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눈 시들을 낭송으로 들려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의 언어가 주는 고요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속세를 떠나지 않고도 자유를 얻은 도연명의 음주 제5수입니다. 결려 제인경, 이무 거마환. 사람 사는 곳에 오두막을 지었으나 수레와 말 그 시끄러운 소리 없네. 문군 한응이 심원 지자편. 문눈이 그대 어찌 그럴 수 있는가. 마음이 멀어지면 사는 곳도 저절로 외딴 곳이 된다네. 채곡 동리하 유연 견남산. 동쪽 울타리 아래 국화를 꺾어들고 무심코 남산을 바라본다. 산기 일석가 비조 상여환. 산기운은 해질녘에 덕 아름답고 나는 새들은 짝지어 집으로 돌아오네. 차중 유진의 욕변 이망언. 이 가운데 참뜻이 있으니 말하려다 이미 할 말을 잊었노라. 이어서 바쁜 삶 속에서 멈춤의 가치를 노래한 윌리엄 헨리 데이비스의 여유입니다. What is this life if, full of care, we have no time to stand and stare? 근심으로 가득 차 멈춰서서 바라볼 시간조차 없다면 이것이 무슨 인생인가? No time to stand beneath the boughs and stare as long as sheep or cows. 나뭇가지 아래 서서 양이나 소처럼 한가로이 바라볼 시간조차 없다면 No time to see when woods we pass, where squirrels hide their nuts in grass. 숲을 지날 때 다람쥐가 풀숲에 먹이 숨기는 것을 볼 틈도 없다면 No time to turn at beauty's glance and watch her feet, how they can dance. 아름다움이 곁을 지날 때 고개 돌려 그 춤추는 발을 바라볼 시간도 없다면 A poor life this, if full of care, we have no time to stand and stare. 근심 가득하여 멈춰서서 바라볼 시간 없다면 참으로 가난한 인생이리라. 마지막으로 유유자적 흘러가는 삶의 아름다움, 박무걸의 나그네입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세상은 참 변덕스럽습니다. 맑은가 싶으면 비가 오고 비가 오는가 싶으면 다시 개져. 하지만 세상에 날씨보다 더 종잡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해관계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사람의 마음 혹은 속절없이 흘러가 버리는 시간이 아닐까요? 테마 한시
9번째 시간. 오늘은 세상의 변덕과 인생의 덧없음, 바로 무상의 안개 속을 걸어보려 합니다. 어제는 나를 칭찬하던 사람이 오늘은 나를 비난하고, 영원할 것 같던 젊음은 어느새 사라져버리는 이 덧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이 더 깊은 인문학의 숲을 가꿀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에는 3명의 가이드가 동행합니다. 한 명은 배신으로 얼룩진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간 조선의 천재. 한 명은 죽음이 도처에 깔린 시대에 시간을 붙잡으라고 외친 영국의 성직자.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떨어지는 꽃잎 속에서 찬란한 슬픔을 발견한 식민지의 시인입니다. 매월당 김시습, 로버트 헤릭, 그리고 김영랑. 이 세 사람이 덧없는 세상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 초기로 가보겠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세상이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꼴을 목격한 남자, 매월당 김시습입니다. 김시습, 1435년부터 1493년까지 조선 전기의 천재 문인이자 생육신 중 한 사람입니다. 5살 때 이미 시를 지어 세종대왕을 놀라게 했던 신동이었죠. 하지만 21살, 그의 인생은 산산조각납니다. 1453년,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의 왕위를 찬탈했다는 소식.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어제의 충신들이 오늘은 권력 앞에 줄을 서고 의리를 맹세했던 벗들이 변절하는 모습을 그는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는 읽던 책을 모두 불태우고 삭발한 채 방랑길에 오릅니다. 그래서 그의 또 다른 이름이 설잠, 즉 눈 덮인 삼봉오리라는 뜻입니다. 그가 쓴 시 사청사후, 즉 잠깐 개다가 다시 비오내는 단순한 날씨 이야기가 아닙니다. 썩어빠진 세상에 날리는 통렬한 조소입니다. 시 전문을 들어보시죠. 사청 환우 우한청, 천도 유연 황세정. 잠깐 개다가 다시 비 내리고 비 오다가 다시 개니 하늘의 도 또한 이러하거늘 하물며 세상 인정이야 오죽하랴. 첫 구자부터 날씨가 요란합니다. 사청, 잠깐 갰다 싶으면 환우, 도로 비가 옵니다. 천도 유연 황세정. 자연현상인 천도도 이렇게 변덕스러운데 하물며 인간 세상의 마음인 세정은 말해 무엇하겠느냐는 겁니다. 다음 구절이 더 신랄합니다. 예야 변시 환회아, 도명 각자 위 구명. 나를 칭찬하다가도 곧 돌이켜 나를 헐뜯으니 공명을 피한다면서 도리어 스스로 공명을 구하는구나. 예야 변시 환회아. 내 앞에서 칭찬하던 입으로 돌아서면 나를 헐뜯는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믿었던 사람의 변심, 상황에 따라 바뀌는 평가. 김시습은 이 지긋지긋한 인간 세상의 변덕, 염량세태에 치를 떨었습니다. 도명 각자 위 구명. 공명을 피한다고 은둔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걸 이용해 더 큰 명예를 얻으려 하는 위선자들을 꼬집습니다. 당시 수양대군 편에 붙어 벼슬을 얻은 지식인들을 향한 일침이죠. 하지만 그는 절망에 빠지지 않고 시선을 돌립니다. 어디로요? 바로 산입니다. 화계 하사 춘하관, 운거 울레 산부쟁.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봄이 어찌 주관하리요. 구름이 가고 구름이 오되 산은 다투지 않는다네. 화계 화사 춘하관. 꽃이 피든 지든 봄은 무심합니다. 자연의 섭리니까요. 그리고 핵심 구절, 운거 울레 산부쟁. 구름이 오건 가건 산은 그 구름과 싸우지 않는다. 여기서 구름은 변덕스러운 세상 인심과 간신들을 뜻하겠죠. 그들이 아무리 앞에서 얼쩡거리고 시야를 가려도 산, 즉 김시습 자신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김시습은 말합니다. 변하는 것들과 싸우지 마라. 그저 산처럼 버텨라. 그것이 난세를 살아가는 천재의 생존법이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기어 세인 수기인, 취환 무처 득평생.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모름지기 기억해두라. 기쁨을 취하려 한들 평생 만족할 곳은 없다는 것을. 세상의 권력이나 이익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지 마라. 그것은 날씨처럼 변하는 것이니 평생 갈 수 없다. 세상의 변덕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것. 그것이 김시습이 우리에게 전하는 무상을 이기는 법입니다. 김시습이 변하는 공간, 즉 세상 때문에 괴로워했다면 17세기 영국의 시인 로버트 헤릭은 사라지는 시간 때문에 초조했습니다. 로버트 헤릭 1591년부터 1674년까지 영국의 성직자이자 서정 시인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영국 내전 시기였습니다. 찰스 1세가 처형되고 청교도 혁명이 일어난 혼란기였죠. 내일 누가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그는 젊은 처녀들을 향해 아주 다급하게 외칩니다. 시의 제목은 처녀들이여 시간을 붙잡으라입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님이 인용하여 더 유명해진 시죠. 할 수 있을 때 장미 봉우리를 거두라. 시간은 여전히 날아가고 있으니 오늘 미소 짓는 바로 이 꽃이 내일이면 시들어 죽어가리라. 영화 원문을 들어보시죠. Gather ye rosebuds while ye may, old time is still a-flying, and this same flower that smiles today, tomorrow will be dying. 장미봉오리를 거두라. 흔히 낭만적인 말로 들리지만 사실 좀 무서운 말입니다. Old time is still a-flying. 여기서 old time은 늙은 시간 혹은 오랜 시간이 아니라 의인화된 시간 노인, 즉 크로노스를 의미합니다. 시간은 걷지 않습니다. 날아갑니다. 오늘 미소 짓는 꽃이 내일이면 죽습니다. 삶과 죽음의 거리가 단 하루 차이라는 겁니다. 헤릭은 하늘의 태양을 가리킵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등불인 태양은 높이 솟아오르면 솟아오를수록 그의 경주가 끝날 때가 가까워지고 지는 때에 더 가까워지는 법. The glorious lamp of heaven, the sun. The higher he's a-getting, the sooner his race be run, and nearer he's a-setting. 정오의 뜨거운 태양은 사실 일몰을 향해 가장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절정은 곧 몰락의 시작입니다. His race be run. 태양의 경주가 끝난다는 표현이 인상적이죠. 헤릭은 말합니다. 가장 좋은 시절은 피가 끓는 젊은 뿐이다. 세 번째 연을 더 들어보시죠. That age is best which is the first, when youth and blood are warmer. But being spent, the worse and worst, times still succeed the former. 가장 좋은 시절은 첫 번째 때, 젊음과 피가 뜨거울 때이니 그러나 한 번 다 써버리면 점점 더 나쁜 시절이 이전 시절을 이어받는 법. Being spent. 한 번 다 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에서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니 수줍어하지 말고 내 시간을 쓰라. 할 수 있을 때 결혼하라. 한 번 전성기를 잃고 나면 영원히 기다리기만 하게 되리라. Then be not coy but use your time, and while you may, go marry. For having lost but once your prime, you may forever tarry. 수줍어하지 말고 잴 것 없이 지금 당장 행동하라고 합니다. 칼페 디엠, 현재를 잡아라. 이것은 단순히 놀라가 아니라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마지막 년의 경고는 서늘합니다. 한 번 때를 놓치면 영원히 기다리기만 할 수도 있다. 버스를 떠난 뒤에 손은 들어봐야 소용없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 인생의 무상함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치열하게 사랑하고 쟁취하라는 서양의 적극적 실천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선을 1930년대 한국의 어느 봄날로 옮겨옵니다.
김시습처럼 세상을 등지지도 해릭처럼 시간을 쫓아 달리지도 않은 한 시인, 김영랑입니다. 김영랑, 1903년부터 1950년까지 본명은 김윤식으로 전라남도 강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우리말의 조탁과 리듬감을 극대화한 시 문학파의 대표 시인입니다. 정지용, 박용철과 함께 1930년대 한국 시단을 이끌었죠. 일제강점기, 말과 글마저 빼앗기던 시대, 김영랑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으로 저항했습니다. 그의 세상은 온통 붉은 모란 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로 모란이 피기까지는 입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서름에 잠길 테요. 김영랑에게 봄은 계절이 아닙니다. 모란이 피어있는 그 짧은 닷새 남짓한 시간만이 봄입니다. 기둘리고 있을 테요. 이 부드러운 전라도 사투리 속에 끈질긴 기다림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꽃은 집니다. 뚝뚝 꽃잎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죠. 그날 그의 봄도 끝납니다. 다음 년입니다.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으니 모란이 지면 삶의 보람도 무너집니다. 절대적인 상실감입니다. 뻗쳐오르던 내 보람. 모란이 피어있을 때는 삶의 의욕과 보람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았습니다. 하지만 꽃이 지면 그 보람도 서운케, 즉 서럽게 무너져버립니다.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엄내다. 360날 한양 섭섭해 우엄내다. 1년은 365일인데 모란이 피는 5일을 뺀 360일을 내내 운다는 겁니다. 엄청난 과장이죠. 하지만 그만큼 슬픔이 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에서 기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찬란한 슬픔의 봄. 이것은 모순 형용의 정수입니다. 어떻게 슬픔이 찬란할 수 있을까요? 모란은 반드시 집니다. 그것은 슬픔이죠. 하지만 그 찰나의 개화가 너무나 아름답기에 그 슬픔조차 찬란한 것입니다. 김영랑은 사라지는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사라짐을 예감하면서도 다시 올 꽃을 위해 360일을 기다리겠다고 선언합니다. 김시습이 변덕스러운 세상의 환멸을 느끼고 해릭이 사라지는 시간을 두려워했다면 김영랑은 그 상실마저도 삶의 일부로 껴안았습니다. 그에게 무상은 허무가 아니라 아름다움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그래서 견딜 만한 인생인 것이죠. 그의 세상은 온통 붉은 모란 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로 모란이 피기까지는 입니다. 세상의 변덕에 상처받지 않으려 스스로 산이 된 김시습, 시간의 소멸이 두려워 오늘을 불태우라고 외친 로버트 해릭, 그리고 사라짐의 슬픔조차 찬란하게 껴안은 김영랑. 여러분의 오늘은 어떤가요? 날씨처럼 변하는 사람 때문에 힘드신가요? 아니면 늙어가는 거울 속 내 모습이 두려우신가요? 어떤 방법을 택하든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기억하십시오. 구름은 흘러가고 꽃은 지지만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그토록 유일하고 소중하다는 것을요. 그럼 오늘 함께 나눈 시들을 낭송으로 들려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의 언어가 주는 깊은 울림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변덕스러운 세상을 향한 김시습의 일갈, 사청사우입니다. 사청사우 사청환우 우환청 천도유연 황세정 잠깐 개다가 다시 비 내리고 비 오다가 다시 개니 하늘의 도 또한 이러하거늘 하물며 세상 인정이야 오죽하랴. 예야 변시 환회야 도명각자 위구명 나를 칭찬하다가도 곧 돌이켜 나를 헐뜯으니 공명을 피한다면서 도리어 스스로 공명을 구하는구나. 화계 화사 춘하관
운거운배 산부쟁.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봄이 어찌 주관하리요? 구름이 가고 구름이 오되 산은 다투지 않는다네. 기여 세인 수기인 취환 무처 득평생.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모름지기 기억해두라. 기쁨을 취하려 한들 평생 만족할 곳은 없다는 것을. 이어서 시간을 붙잡으라는 로버트 해릭의 절박한 회침, 처녀들이여 시간을 붙잡으라입니다. Gather ye rosebuds while you may, old time is still a-flying, and this same flower that smiles today, tomorrow will be dying. 할 수 있을 때 장미 봉오리를 거두라. 시간은 여전히 날아가고 있으니 오늘 미소 짓는 바로 이 꽃이 내일이면 시들어 죽어가리라. The glorious lamp of heaven, the sun, the higher he is getting, the sooner will his race be run, and nearer he is to setting. 하늘의 영광스러운 등불인 태양은 높이 솟아오르면 오를수록 그의 경주가 끝날 때가 가까워지고 지는 때에 더 가까워지는 법이다. That age is best which is the first, when youth and blood are warmer, but being spent, the worst and worst, times still succeed the former. 가장 좋은 시절은 첫 번째 때이니 젊음과 피가 뜨거울 때이니 그러나 한 번 소진되면 점점 더 나쁜 시절이 이전 시절을 이어받는 법. Then be not coy but use your time, and while you may, go marry, for having lost but once your prime, you may forever tarry. 그러니 수줍어 말고 그대의 시간을 쓰라. 할 수 있을 때 결혼하라. 한 번 전성기를 잃고 나면 영원히 기다리기만 하게 되리라. 마지막으로 기다림과 상실의 찬란한 미학,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전문입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의 모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 귀에 무너졌으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그리움이란 참 묘한 감정입니다. 대상이 없는데도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득 차오르고 보이지 않는데도 눈앞에 있는 것처럼 선명해지니까요.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애타는 마음,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향수, 그리고 기약 없는 재회를 기다리는 초조함. 그리움은 대상에 따라 전혀 다른 색깔의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테마 1시, 10번째 시간. 오늘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 그리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의 명기, 황진이, 미국의 은둔 시인 에밀리 디킨슨, 그리고 당나라의 시선, 이백을 만나 그들이 흘린 3가지 색깔의 그리움을 닦아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이 더 깊은 인문학의 숲을 가꿀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조선 중기로 가보겠습니다. 시와 노래, 미모까지 겸비했던 당대 최고의 스타, 황진이입니다. 황진이, 조선 중기의 명기로서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종 무렵에 활동했던 인물로 전해집니다. 그녀는 수많은 사대부들을 매혹시켰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닿을 수 없는 누군가가 있었나 봅니다. 그녀가 남긴 시, 상사몽, 즉 그리워하여 꾼 꿈을 보면 그 절절함이 사무칩니다. 보통 우리는 현실에서 못 만나면 꿈에서라도 보고 싶다고 하죠. 그런데 황진이는 꿈에서조차 만날 수 없다고 탄식합니다. 왜일까요?
시의 내용을 들어보시죠. 상사상견 지빅몽, 농방환시 환방농. 그리워라 만날 길은 꿈길밖에 없는데 내가 님을 찾아 떠날 때 님은 나를 찾아왔네. 농은 나, 환은 기쁨, 즉 사랑하는 님을 뜻합니다. 기가 막힌 설정 아닐까요? 서로 너무 그리워해서 동시에 잠이 들었고 동시에 서로의 집을 향해 꿈길을 천한 겁니다. 그래서 길이 엇갈려 버렸습니다. 내가 님에게 갔을 때 님은 내 방에 와 있었고 님이 다시 돌아왔을 때 나는 님의 방에 가 있었던 거죠. 다음 구절입니다. 원사 요요 타야몽, 일시 동작 로중봉. 바라거니 언제일지 모를 다음 밤 꿈에는 동시에 같이 떠나 길 위에서 만나기를. 이것은 엇갈림의 미학입니다. 현실의 장벽도 모자라 꿈속의 물리 법칙마저 원망하는 마음. 사랑의 열망이 클수록 만남은 더욱 요원해지는 비극적 아이러니를 황진이는 꿈길이라는 공간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녀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여인이 아니라 다음 꿈의 스케줄까지 기획하는 주체적인 사랑의 화신이었습니다. 원사 요요 타야몽. 다음 밤 꿈에는. 이 구절 속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다음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는 강렬한 의지가 숨어 있습니다. 황진이가 꿈속을 헤맬 때 19세기 미국의 시인 에밀리 디킨슨은 현실의 시간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디킨슨, 1830년부터 1886년까지 미국 매사추세츠주 에머스트에서 태어난 시인입니다. 그녀는 평생을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은둔하며 시를 썼습니다. 약 1800편의 시를 남겼지만 생전에 발표한 것은 겨우 11편뿐이었죠. 그녀의 진가는 사후에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녀에게 그리움은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녀의 시, 가을에 당신이 온다면 을 들어보시죠. If you were coming in the fall, I'd brush the summer by, with half a smile and half a spurn, as housewives do a fly. 만약 당신이 가을에 오신다면 나는 여름을 털어버리겠어요. 반쯤은 미소 짓고 반쯤은 시큰둥하게 주부들이 파리를 쫓아버리듯이. 가을에만 온다는 약속이 있다면 지금의 여름 따위는 파리처럼 쫓아버리겠다는 당당함입니다. 하지만 그녀를 진짜 괴롭히는 건 그런 약속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연입니다. If only centuries delayed, I'd count them on my hand, subtracting till my fingers dropped into Van Diemen's land. 만약 수백 년이 걸린다면 내 손으로 꼽아보겠어요. 손가락이 닳아 없어져 저 먼 벤 디멘의 땅에 떨어질 때까지. 손가락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수백 년을 기다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벤 디멘의 땅은 오스트레일리아의 타스마니아로 당시 영국의 유영지였습니다. 디킨스는 이 먼 곳까지 떨어지는 이미지를 통해 기다림의 극한을 표현했죠. 이렇게까지 확실한 약속이 있다면 얼마든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연에서 그녀의 당당함은 무너집니다. It goads me, like the goblin bee, that will not state its sting. 그것이 나를 찌르네요. 마치 도깨비벌처럼. 쏘아댈 듯 말 듯. 그 침을 드러내지 않고. 도깨비벌. 이것이 핵심입니다. 언제 쏠지 모르는 벌처럼 언제 올지도 말하지 않는 기약 없음이 그녀를 찌릅니다. That will not state its sting. 자신의 침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 그 불확실성이 가장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에밀리 디킨스는 기다림의 고통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불확실성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가을이라고 말해주면 여름을 버티면 됩니다. 수백 년이라고 말해주면 손가락을 달아 없애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침묵이 가장 잔인한 폭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공간을 넘어 당나라로 가보겠습니다.
꿈속에서 헤맬 때의 간절함, 시간과 싸우는 불안함을 거쳐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주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없는 침묵입니다. 그리움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는 말을 잃습니다. 200의 정야사, 고요한 밤의 생각입니다. 200, 701년부터 762년까지 당나라 성당 시기의 낭만주의 대표 시인으로 시선, 즉 시의 신이라는 호를 받은 인물입니다. 두보와 함께 중국 시의 최고 봉우리로 꼽힙니다. 이 시는 200이 약 26세, 양주 객사에서 타향의 외로운 밤을 보내며 쓴 작품으로 전합니다. 상전 명월광, 의시 지상상, 침상 앞에 밝은 달빛이 비쳐들어 땅에 내린 서리인가 했네. 다음 구절입니다. 거두 망명월, 저두 사고향. 고개를 들어 밝은 달을 바라보고 다시 고개를 숙여 고향을 생각하네. 200은 달빛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얄 설이라고 착각합니다. 시각적인 하얀색과 촉각적인 차가움이 결합된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타향에서 맞는 밤이 그만큼 춥고 외로웠다는 뜻이겠죠. 거두, 고개를 듭니다. 하늘에 달을 봅니다. 저 달은 고향에도 비치고 있을 테니까요. 잠시나마 고향과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곧이어 저두, 고개를 푹 숙입니다. 달은 볼 수 있어도 갈 수는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들었다가 힘없이 떨어뜨리는 그 단순한 동작 하나에 천리 타향의 외로움과 향수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황진이는 꿈길을 기획하며 그리움에 맞섰고 디킨스는 시간을 셈다며 불안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200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달을 보고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200의 그리움은 말이 아니라 침묵과 몸짓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가장 깊은 그리움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움의 세 가지 얼굴을 만났습니다. 꿈속에서 길을 잃은 황진이의 간절함, 기약 없는 시간을 손가락으로 꼽는 에밀리 디킨슨의 불안함, 달빛 아래 고개를 떨군 200의 쓸쓸함. 그리움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 않게 해주는 닷과 같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사무치게 그립다면 괴로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이 아직 뜨겁게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럼 오늘 함께 나눈 시들을 낭송으로 들려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인들의 마음이 되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꿈속에서도 님을 찾아 헤매는 황진이의 상사몽입니다. 상사상견 지빙몽 농방환시 환방농 그리워라 만날 길은 꿈길밖에 없는데 내가 님을 찾아 떠날 때 님은 나를 찾아왔네. 원사 요유 타야몽 일시 동작 노중봉 바라거니 언제일지 모를 다음 밤 꿈에는 동시에 같이 떠나 길 위에서 만나기를. 이어서 기약 없는 기다림의 고통, 에밀리 디킨슨의 가을에 당신이 온다면입니다. If you are coming in the fall, I'd brush the summer by with half a smile and half a spurn, as housewives do a fly. 만약 당신이 가을에 오신다면 나는 여름을 털어버리겠어요. 반쯤은 미소 짓고 반쯤은 시큰둥하게 주부들이 파리를 쫓아버리듯이. If only centuries delayed, I'd count them on my hand, subtracting till my fingers dropped into Van Diemen's land. 만약 수백 년이 걸린다면 내 손으로 꼽아보겠어요. 손가락이 닳아 떨어져 저 먼 밴디맨의 땅에 떨어질 때까지. It goes me like the goblin bee that will not state its sting. 그것이 나를 찌르네요. 마치 도깨비발처럼 소화될 듯 말 듯 그 침을 드러내지 않고. 마지막으로
달빛 아래 고향을 그리는 마음, 이백의 정야사입니다. 상전 영월광, 의시 지상상. 침상 앞에 밝은 달빛이 비쳐들어 땅에 내린 설이인가 했네. 거두 망명월, 저두 사고향. 고개를 들어 밝은 달을 바라보고 다시 고개를 숙여 고향을 생각하네. 오늘 테마 한시가 전해드린 그리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은 사람, 언제 올지 모르는 사람, 돌아갈 수 없는 고향. 그 모든 그리움들이 오늘 밤 시가 되어 여러분을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